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토론은 혁신적 통합정당 노동정책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별 군더더기 없이 토론 중심으로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토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우리 혁신과 통합 공동 대표이신 문성군 대표님께서 축사가 있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니 그냥 여기. 이쪽으로? 그건 이상하지. 네, 오늘 혁신적 통합정당 노동정책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이렇게 토론회를 시작합니다. 혁신과 통합에서 주최하지만 보시다시피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에서 주관합니다. 이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얼마 전까지 진보신당의 부대표를 해오신 박용진 대표께서 운영하는 조직체입니다. 우리 박용진 대표께서는 내년 2012년 민족사회 대회전을 앞두고 반드시 정권 교체를 이루어야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진보 세력이 확산되는 데 있어서 최선의 방법이 야권 대통합이다라는 생각을 갖고 혁신과 통합의 중요 멤버로 지금 활동하고 계신 분입니다. 정치에 있어서 저는 뭐 정치 사실 직업 정치는 아닙니다만은 제일 중요한 게 명분이고 실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진보정당의 대표께서는 정체성 보장 제도를 도입한 연합정당에 들어오면 의석수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계십니다. 실리가 있다. 그다음에 이제 명분 그러면 정체성을 유지하고 또한 제 정당들이 얼마나 그동안 가져왔던 정책들을 넓게 합의하고 같이 실천해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이걸 확인하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이번 오늘 토론회가 노동 정책에 있어서 진보 진영과 또 자유주의 진영이라고 할까요? 얼마나 힘을 모을 수 있는지 토론하는 좋은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저께 우리는 그 서울시장을 포함해서 전국적인 그 재선거 보궐선거를 치렀습니다. 분열한 곳은 물론 다 졌습니다. 그리고 어영부영 후보 단일화한 지역도 졌습니다. 민주당은 호남에서 완패했습니다. 유일하게 이긴 곳이 서울시장 선거입니다. 서울시장 선거 선대본이라고 할까요? 그 선대본의 모습이 어떻게 보자면 저희 국민의 명령에서 지난해 8월부터 그리고 혁신과 통합이 지난 8월부터 주장해 왔던 야권 대통합의 모습을 아주 완벽하게 제대로 보여준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 정당의 지도부 그리고 시민사회 중요한 활동가분들 그리고 혁신과 통합 모두 다 같이 서 있었고 그다음에 SNS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생각하는 시민들 역시 적극적으로 가담을 했습니다. 바로 이겁니다. 왜 우리가 야권 대통합을 해야 되는지 서울시장 선거가 그대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은 폐쇄성을 털고 크게 확산을 해야 되고 또 진보정당들은 활동가 중심이 아니라 대중정당 안에서 국민과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그야말로 혁신된 야권 대통합 정당을 한 번 더 이제부터라도 지금 좀 시간을 보냈지만 적극적으로 검토해 봐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오늘 토론 아주 유익한 토론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준비하신 모든 분들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시청자 여러분, 특히 진보정당 관계자 여러분 꼭 토론을 지켜봐 주시고 우리 힘을 합치기를 간절히 호소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또 한 분의 축사가 있겠는데요. 지금 이 토론회를 주관하고 있는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 상임대표 분이십니다. 안유택 대표님을 모시겠습니다. 안유택입니다.
97년 외환위기와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유연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대규모로 양산되었고 정리해고는 다반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의 일이었고 이명박 정부에서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 노동자는 전체 노동자의 절반이 넘고 정규직과의 임금 격차는 점점 확대되고 있으며 열악한 노동 조건과 정리해고로 고용의 불안정성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쌍용차 파업에 대한 강제 진압 이후에 우리 사회가 방치한 쌍용 자동차 노동자들의 연쇄적인 죽음과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한진중공업 김준숙 지도위원회 크레인 고공농성은 우리나라 노동자들의 현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직을 포기한 사람과 불안전 취업자를 포함하면 청년 실업률은 20%가 넘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99%의 1% 특권층에 대한 반란이 우리나라에서도 매우 거세질 수 있다는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취업 기회를 갖지 못하고 취업하더라도 불안전 고용과 열악한 노동 조건으로 청년 세대에겐 미래가 암울합니다. 편의점 알바 등을 하며 받는 임금은 최저임금 수준인데 그 최저임금이 너무나도 낮아서 등록금을 벌기 위해 일하느라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빈곤의 악순환과 대물림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20대에서 40대에 이르는 젊은 세대가 변화를 갈망하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무상급식을 둘러싼 갈등이 증폭되면서 젊은 세대가 투표 동맹의 힘을 보여주었다는 해석이 있습니다. 민심은 천심입니다. 당연히 불가역적인 보편적 복지를 확대해야 합니다. 그러나 청년층이 온몸으로 느끼고 있듯이 복지에서 제일 앞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일자리 복지입니다. 혁신과 통합에 조직적으로 참여한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는 노동정책 수립과 일자리 복지를 위해 열정을 다해 활동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토론 자리는 이런 의도에서 기획된 소중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논의를 위한 논의를 뛰어넘어 정책화할 수 있는 좋은 결과물을 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혁신과 통합은 과거 민주정부 10년 동안 뿌리내린 노동계와 진보정당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서 출발해야 진정한 민주진보 연합정당과 민주진보 연립정부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삶이 팍팍하고 미래의 희망을 잃어버린 대다수의 서민과 노동자들이 마음을 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으로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한 분의 주 발제자가 있으시고요, 세 분의 토론자가 있습니다. 토론에 앞서 오늘 나오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회 주 발제를 맡으셨습니다.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님이십니다. 그리고 토론 첫 번째 하실 조성주 청년유니언 정책기획팀장이십니다. 그리고 홍원표 진보신당 비상임 정책위원이십니다. 네. 그리고 박용진 혁신과 통합 상임 운영위원이십니다. 네, 그러면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장님의 발제로부터 이 토론회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방금 소개받은 김유선입니다. 먼저 이 차기 정부 내지는 이제 혁신통합정당이 노동정책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오늘 발제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노동정책의 기본 방향 중심으로 해가지고 저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면은 이제 다른 정책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노동 정책 가지고 보면은 제 나름대로 볼 때는 그것도 약간 좀 세분화해서 보면은 노동시장 정책과 노사관계 정책 두 가지 영역으로 나뉠 수가 있고,
그 노동시장 정책의 경우에도 고용의 양과 더불어서 고용의 질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한데 그동안 이제 지난 정부들의 그동안 좀 노동 정책을 갖다 펼쳐온 과정 갖다 이렇게 한번 되짚어 보면은 이들 정책을 갖다 통합적으로 좀 균형 있게 추진하기보다는 특정 시기에는 어느 한쪽으로 쏠렸다가 또 다른 시기에는 다른 정책으로 쏠렸다가 하는 과정이 좀 반복되어 오지 않았나 일단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저기 보면 참여정부 때를 이렇게 되돌아보면은 그 당시에 고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선거 유세 과정에서 비정규직의 눈물을 닦아주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당시에 저도 이렇게 기억을 하기에는 당연히 이제 비정규직 문제를 중심으로 한 이 노동시장 정책이 뭔가 좀 전면에 나오겠구나. 그랬는데 이 출범 당시 초기에 국정과제 12대 국정과제 어떤 내세운 거 보면은 거기에는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언급은 거의 없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이랬고 그 부분이 거의 노사정위원회의 이 뭡니까를 갖다 축으로 해가지고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이쪽에 방점이 찍혀 있었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참여정부 초기 때부터 문제 제기를 하기를 뭔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가 좀 굴러가려고 하면은 그 이면에 깔려 있는 이 뭡니까 사회통합적 노동시장 정책이 같이 맞물려 줘야 노사관계도 그나마 좀 작동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을 하고는 했었습니다만은 그러다가 이제 초기에 노사관계 부분이 뭐 좀 제대로 원만하게 굴러가지 않으면서 이 중반기로 가면은 사회통합적 노사관계 구축 이 부분은 거의 전면에서 사라졌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 정도에 가면은 그 당시에 노동시장 양극화 해소 해가지고 비정규직 문제로 많이 왔는데요. 그래서 뭔가 좀 진전이 되려나 보다 했는데 참여정부 후반기에 오면서 저출산 고령화 이게 이야기가 나오면서 제가 기억하기로는 다시 또 노동시장 양극화 역시 상당히 좀 뒷전을 밀렸던 것 아닌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근데 저출산 고령화다 할 때 저희 경우에는 판단을 해보면은 다른 여러 가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은 당장 나의 일자리가 불안정하다. 그다음에 일자리에 취업을 한다라도 나의 생활 자체가 상당히 불안정하다. 언제 잘릴지 모르겠다 하는 상태에서는 결혼 자체도 겁날 수밖에 없고 결혼을 한다 하더라도 출산한다 하는 것 자체는 상당한 정도의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 그럼 저출산 고령화다 하는 것 같은 경우에도 일단은 일자리나 노동 정책에서부터 일차적 문제의 좀 원인이라도 좀 진단하는 게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보이는데 참여정부 후반기 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저출산 고령화 이야기할 때 대부분의 경우 인구 정책이나 아니면은 이 뭡니까 복지 정책 이 차원으로만 주로 좀 이야기가 되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기억을 하고 그러면 후반기가 거의 노동 정책 자체가 좀 실종됐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지금 이 드린 말씀은 노동정책이 뭔가 노동시장 정책과 노사관계 정책이 함께 좀 균형 있게 맞물려 가는 게 필요하겠다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난 노동시장 정책으로 가가지고 보면은 고용의 양과 질이 분리된 문제가 아니고 함께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데 이 MB 정부에 와서는 고용의 양 따로 놀고 질 따로 놀고 경우에 따른 고용의 양을 늘리기 위해서는 질은 포기해야 되는 것 이런 식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MB 정부에 와서는 특히 청년 실업 이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청년들 같은 경우 일자리가 없어서 청년 실업 문제 이렇게 나오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아르바이트 일자리 같은 경우는 얼마든지 구할 수 있는 것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문제는 청년 실업이 문제되는 것은 알바이 일자리가 없어서 아니라 어떻게 보면 본인들의 미래를 걸고 꿈과 희망을 갖고 일할 만한 일자리가 주어지지 않는 데서 모든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정부 쪽에서의 진단 같은 경우는 거의 뭡니까 고용의 질에 대한 고려는 거의 없이 일자리의 양 내지는 수만 이야기를 하면서 젊은 사람들 보고 눈높이 이야기만 자꾸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저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젊은 사람들의 눈높이를 이야기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눈높이는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지금 옛날에 비하면 낮출 만큼 낮춰졌다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그만큼 대학 교육까지 받았다 할 때 같은 그만큼 인적 자금을 투자한 것에 상응해서 그에 걸맞는 일자리를 요구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하다 이렇게 봐야 되고 오히려 그에 상응하는 일자리를 제공하지 못하는 정부와 기업의 무능을 먼저 탓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일단 이런 생각을 한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좀 전에 이제 노동시장 정책에서 말씀드려서 고용의 양과 질을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세 번째 노사관계 정책을 본다 할 때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지난 한 40년, 50년 동안의 노사관계 정책을 보면은 그야말로 노동계 보고 자꾸 대기업 정규직 중심이다 이런 이야기 하는데, 제가 보기엔 정부 정책만큼 대기업 정규직 중심의 노사관계 정책이 없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기업별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는 상태에서는 대기업 정규직 이외에는 어떻게 보면 집단장 노사관계에 있어서의 노동권도 향유할 수, 대기업 정규직만이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중소형사업체 비정규직은 거의 배제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이런 문제도 해소하려고 하면은 우리 같은 모든 것이 다 기업 단위 노사관계로 가 있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서 초기업 수준에서 산업이나 지역 수준의 노사관계나 또는 이제 노사정위원회 같은 것을 통한 사회적 협의라든가 이런 부분을 함께 맞물려서 좀 진전시키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국민의 정부나 참여정부 때 같은 경우 그런 면에서는 일단 기업별 노사관계에서 약간 벗어나기 위한 측면에서 사회적 협의 이런 것 갖다 강조를 갖다 하기는 했습니다만은 그 중간고리에 있는 이제 산업별 노사관계의 진전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한 고려는 별로 없었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그다음 노사정위원회다 하는 부분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제대로 잘 굴러간다면 좋습니다만은 어느 나라의 경우를 봐도 항상적으로 이렇게 계속 잘 작동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더라. 그런다고 하면은 정부 정책을 또 운영함에 있어서는 이게 제대로 작동되는 경우와 제대로 작동되지 않는 경우 두 가지 트랙의 경우에 대비해서 나름대로의 플랜을 갖고 임하는 게 필요했는데, 그 당시 같은 경우 모든 것은 이제 노사정위에서 걸러지지 않으면 못하나 좀 진전되지 않는, 그러다가 일정 부분 만병통치약 같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자칫하면 거꾸로 이게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어떠한 노동정책도 좀 진전시키기 힘들게 잡아먹는 그와 같은 것을 좀 작동했던 것이 아닌가, 일단 이렇게 보인다 하는 면을 갖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면에서는 이제 노사관계 정책에 있어서도 기업 단위의 교섭이나 협의 이외에 초기업 수준에서의 교섭이나 협의 제도를 어떻게 하면은 진전시킬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를 포함해서 진보 진영의 경우에 갖고 있는 맹점 중에 하나가 보면 새 것 만들기는 좀 상당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법률을 갖다 만들어라, 법률을 개정해라 이러는데 만들어진 법률이 제대로 해석되고 집행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소홀히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는데, 그것이 꼭 진보 진영뿐만 아니라 정치권 역시 마찬가지가 아닌가 일단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그 면에서 제가 볼 때 법률의 제정 개정도 중요하지만은 그것을 제대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건 역시 오히려 더 중요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요즘 많이 하게 됩니다. 제가 볼 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때 해가지고 노동정책 중에서 가장 그래도 긍정적이었다 이렇게 보이는 게 하나가 주 5일 근무제를 갖다 시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가 이제 기간제 보호법, 이렇게 보는데 이 두 가지를 놓고 본다면 법률이 조금이라도 좀 좋은 방향에서 만들어지면 상당히 효과적일 수 있다 이런 경험은 같습니다. 한데 그동안에 쭉 가정하다 지나고 나서 보면은 이게 노동이든 또 이렇게 뭡니까 기업 측이든 어느 쪽이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법률을 갖다 만들어내거나 개정하는 것은 상당히 좀 쉽지가 않더라. 그 면에서는 법률을 갖다 제대로 만들고 개정하는 것에서는 나름대로 노력을 기울여야 되지만은 그것을 갖다 할 수 있는 것은 상당히 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있는 법을 제대로 해석하고 좀 집행하는 것에 좀 상당히 방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봅니다. 그런데 현재도 보면은 예컨대 요즘 이제 현대자동차 산해하청이 불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대법원에서까지 그렇게 판정을 갖다 내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 참여정부 초기 때 같은 경우는 노동부도 그런 해석 갖다 하고 그랬었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이게 자체가 정부 차원에서 보다 좀 더 적극적으로 덤벼들었다 하면은 상당 부분 그 당시에 이 행정적인 차원에서도 해소할 수 있었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에 예컨대 지금도 보면은 법으로는 주당 12시간 이상 연장 근로를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 노동자 6명 중에 1명꼴로 주당 이 연장 근로가 12시간 더 넘어섭니다. 이거 분명히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상당 부분 그대로 방치되고 있다든가, 아니면 최저임금 같은 경우에 현재 최저임금조차 못 받는 사람이 대략 한 200만 이 정도로 집계가 되고 있는데, 이것 자체 있는 법도 거의 제대로 집행하는 것에 거의 노력이 안 기울여지고 있다. 그러면서 집행의 사각지대가 무궁무진하다 하는 점에서 이것 자체가 이제 법률의 재개정과 더불어서 제대로 해석하고 집행하는 것에 방점을 둘 필요가 있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기본 시각에서 마지막으로 노동 정책의 초점이 저는 취약계층, 특히 중소영세업체 비정규직의 노동 조건이나 삶의 조건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것인가 하는 것에 좀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한때 참여정부 때 제가 기억을 해봐도 임금 정책이다 하는 것 같은 경우가 기억에 남는 것은 임금 피크제 하나인데 임금 피크제다 하는 것은 그야말로 대기업 정규직이어가지고 그래도 정년까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나 그나마 적용 가능한 제도인데 그 면에서 보면 모든 정책이 상당한 중소형사업체 비정규직과 결부된 임금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 흘러갔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 기조 부분을 갖다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원튼 원치 않았든 간에 지난 한 94년 이후에 문민정부, 그다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 그거 지금 MB정부에 이르기까지 정부에서 노동시장 정책의 첫 번째 과제는 노동시장 유연화였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 자체는 일정 부분 시대적인 한계도 있었다 이렇게 보이는 게 그 당시 시점 같은 경우가 OECD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노동시장 유연화가 그야말로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되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 뭡니까 국민의 정부 참여정부에서 같은 일정 부분 그 부분 자체의 논리를 갖다가 원튼 원치 않았던 간에 일정 부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측면도 있었겠다 이렇게 봅니다. 한데 최근에 와서는 글로벌 위기를 갖다 겪으면서 노동시장 유연화론이 갖는 그 한계라든가 하는 부분은 국내적으로 여기저기서 많이 과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검토가 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그 면에서 기존의 노동시장 유연화를 중심으로 한 노동시장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동시장 유연화와 결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우리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너무 극단적으로 어느 한 방향으로 좀 치달려갔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그 면에서는 지나치게 간 부분은 일정으로 좀 제어를 하고 그 진짜 유연성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오히려 기능적 유연성이라든가 다른 차원에서 좀 모색을 한다든가 그러면 그와 더불어서 오히려 안정성을 좀 오히려 강화해야 될 듯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건 자료에도 좀 제출을 했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흔히 일본 옆에 있다 보니까 마치 이제 덩달아 장기 근속의 나라 이렇게 착각을 갖다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경우는 단기 근속의 나라 정도가 아니라 어디까지는 아니죠. 초단기 근속의 나라다 이렇게 봅니다. 그것은 여기 자료에 OECD 국가를 가지고 비교를 해봤습니다만 2009년도에 근속연수가 10년이 넘는 장기 근속자 비율이 우리나라의 경우에 한 16.5% 나옵니다. 이것도 많다 이렇게 보일 텐데 다른 나라의 경우를 보면 우리나라보다 적은 나라가 없고요. 우리나라 다음으로 적은 나라가 호주 같은 데가 한 3, 4%이 정도 가는 거고 이태리 같은 나라는 한 43% 가까이가 근속연수 10년 이상의 장기 근속자다 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겠고 근속연수가 1년이 안 되는 단기 근속자를 놓고 보면은 우리 같은 경우에 37%입니다. 우리보다 그 다음으로 단기 근속자 비율이 높은 나라가 멕시코인데 멕시코만 해도 한 25 내지 26% 해가지고 우리 같은 경우는 타의 추정을 불허할 정도로 그야말로 초단기 근속의 나라다. 이게 초단기 근속의 나라라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만큼 고용이 불안정한 나라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의 노사관계 정책과 결부해서도 지금까지도 보면 이제 기업별 노사관계에 모든 것을 방점을 두고 있고 최근에도 MB정부 들어와서 만들어진 그 교섭창구 단일화다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노동조합들 산별 차원으로의 교섭이라든가 이런 것을 좀 진전시켜 볼까 하니까 그걸 틀어막고 기업별 교섭을 갖다 법률로 강제하기 위한 그런 제도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기업별 노사관계에 방점이 찍혀 있던 거에서 어떻게 하면 초기업 단위의 노사관계를 진전시킬 것인가 하는 것을 좀 방점이 갈 필요가 있겠다. 그 세 번째는 기업의 경영 방침 같은 경우에도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보면은 기업 차원에서 보면은 이제 단기적으로 수익을 어떻게 하면 극대화할 것인가 그거에 따라서 CEO들 모가지도 왔다 갔다 한다 이런 식으로 오고 그럼 단기 수익 갖다 극대화하기 위한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인건비 줄이는 거. 인건비 줄이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 뭐냐? 비정규직 늘리는 거. 이런 방식으로 해서 치달려오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그 면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은 기업의 CEO
CEO들 입장에서도 지금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과연 기업의 장기적인 발전에 도움이 되는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방향으로 시달려 가는 것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CEO들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으면 본인의 목이 날아가는 거고, 그러다 아마 일정 부분 재수의 딜레마 비슷한 상태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 면에서는 기업이 이런 경영 방식을 고쳐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도 일정 부분의 좀 사회적 규제를 통한 바운더를 갖다 자꾸 만들어 주는 것이 기업의 CEO들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책까지 중심으로 해가지고 대략 한 9개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뭐 써놓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몇 가지 또 이제 숭숭 빠진 것도 있고 합니다만은, 먼저 이제 일자리 늘리기, 그다음 일자리의 질을 끌어올리는 거, 그다음 노사관계 해서 한 3가지 측면으로 나눠서 보겠습니다. 먼저 이 고용률을 높여야 된다, 일자리를 늘려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럼 어디를 늘려야 되는가 하는 것을 놓고 여기 자료에서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남자분들의 경우에는 고용률이 다른 OECD 국가 평균에 비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여자분들이 조금 떨어지고요. 장년층으로 하면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노령층으로 가면 오히려 훨씬 높습니다. 노령층으로 가서 높은 건 다른 게 아니라 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보장이 안 되니까 어떤 형태로 나와서 이제 뭡니까 움직이지 않을 수 없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높은 거고요. 근데 이 고용률에서 보면 가장 두드러진 것이 청년 고용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하는 부분을 갖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여성 고용률이 조금 떨어지는 부분이 있는데, 여성의 경우에도 이제 저소득층의 경우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는 어떤 형태든지 노동시장으로 나옵니다. 한때 현재 여성 취업률이 떨어지는 것은 특히 이 결혼 후에 자녀 출산 및 자녀 양육 이후에 이렇게 고학력 여성들 같은 노동시장으로 다시 들어오려고 보면은 주어지는 일자리가 거의 저임금 비정규직밖에 없다 보니까 노동시장에 다시 진입할 때 꺼리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좀 상당히 크다 이렇게 보이고, 그러면서 고용률 갖다가 이 세부 영역별로 해가지고 거의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리는 것이 1차적인 과제다 이렇게 봅니다. 그 면에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년 고용률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다른 것보다도 지금은 다른 청년 고용 할당제 이와 같은 것이 필요하지 않겠냐 이렇게 봅니다. 근데 청년 고용 할당제 이러면 그거 좀 상당히 무리 있는 정책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데, 제가 볼 때 MB 정부에 와서 이미 상당히 많이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실시를 했다는 건 다른 것이 아니라 청년 인턴 이런 것도 일정하게 좀 할당을 한 거죠. 그다음에 요새 뭐 고졸 할당 이런 것도 맞는데, 문제는 이제 청년 인턴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고용할 때 할당을 하기는 했는데 그 자리에 계속 안정적으로 일할 일자리가 아니라 잠깐 한 1년 정도 내에 있다가 어디든지 빨리 다른 데 넘어갈 것, 다른 데로 옮겨갈 것을 다 알아보는 일자리로서 청년 인턴 할당한 건데, 그런 식으로 할당한 것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로서 그 해당 기업의 정식 TO로서 청년 고용을 할당하는 게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현행 법으로도 매년 3% 채용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노력해야 한다 보니까 노력조차를 안 하는데 그분한테 의무 조항으로 바꾸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실노동 시간의 단축입니다. 보면은 이제 우리 같은 경우 주 5일 근무제면서 좀 일정 부분 노동시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재 연간 노동시간을 보면 OECD 국가 중에 가장 높은 편이다 이렇게 되고, 대체의 한 연간 노동시간이 지금도 한 2,200시간 이렇게 됩니다. 한데 MB정부의 노사정위원회에서 구체적인 정책 수단의 논의는 없이 합의를 본 게 있습니다. 연간 노동시간을 1,800시간으로 끌어내린다. 그 정도는 아마 우리 사회에서 누구나 다 합의할 수 있는 내용 아닐까 이렇게 보이는데, 대략 추산을 해보면 연간 노동시간은 2,200시간에서 1,800시간을 줄인다 해가지고 계산해 보면은 그것만 가지고도 사실 일자리는 한 300만 개 나옵니다. 300만 개 나오고 고용률을 계산하면 한 7% 정도 올라가니까 거의 70%에 근접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약간 또 좁혀가지고 지금 보면 주 12시간까지만 연장 근로를 하게 돼 있는데,
이 연장근로 갖다가 주 12시간 한도 갖다 넘어서서 과도하게 초과근로 갖다 하는 부분들 그 부분만 단속해가지고 그분들이 딱 12시간까지만 일하게 한다. 아주 단순 계산해 보면은 그 경우만 해도 일자리가 50만 개가 나온다는 계산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저는 이 MB 정부에서도 보면 이제 법대로 법가원칙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면 대체 집단적 노사관계 영역을 갖고 자꾸 이야기하는데 저는 진짜 개별적 노사관계인 노동시장 영역에서 만큼 진짜 법대로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게 이게 법대로 주 12시간 초과근로만 단속해서 일자리가 50만 개는 생길 수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멍숭숭 빠져나가는 것 같은 경우는 근로기준법에 각종 예외 조항이 있어서 이래저래 빠져나가는 게 있고요. 예컨대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도 현재 보면 분명히 법상으로 불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과근로 갖다 상당히 많이 하는데 그건 노동부가 해석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2000년 해석입니다. 그걸 통해서 상당히 합법화의 길을 터줍니다. 뭐로 터졌냐? 이게 초과근로 한도 12시간에 휴일근로는 포함하지 않는다. 이런 해석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한 주에 12시간까지만 연장근로 한다면 당연히 일요일 날 나와서 하는 것도 포함되는 걸로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아니다. 그렇게 따지면 일주일에 20시간까지 가능한 거죠. 그런 식으로 정부에서 계속 해가지고 저기 사실상 법 자체도 무력화시키는 방향으로 그동안 운영을 해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 면에서 그런 부분 갖다 제대로 좀 해석을 하고 한다고 하면은 상당 부분의 일자리 생겨날 여지는 많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일자리 하면서 계속 보면 우리 사회에서 특히 정부 쪽에서 공기업 선진화 이러면서 오히려 인력을 갖다 감축하는 방향으로서 구조조정이 이루어져 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 면에서 예컨대 지하철 같은 경우만 놓고 봐도 우리 같은 경우는 요즘 보면 지하철에 한 사람이 지하철 운전을 하죠. 근데 일본 가서 보니까 전혀 다릅니다. 지하철 한쪽에도 보니까 젊은 사람들 포함해서 한 3명 내지 2명이 다 타고 있어요. 그러다가 열차가 저기 서면은 내려가지고 사람들 타고 하는 거 다 확인하고 그러고 나서 뭐 벨 누르고 그러고 나서 다시 타고 출발하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 기업의 구조조정이라는 이름 하에서 최대한 사람을 줄이는 방향으로 거의 구조조정을 특히 공기업이 앞장서가지고 하면서 일자리를 거의 없애왔다 이렇게 봅니다. 그 면에서 이와 같은 인력 감축형 구조조정은 일정을 좀 지양하고 사회 서비스 부분에서 일자 좀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이고요. 요즘 보면 KTX 같은 경우 자주 고장나지 않습니까? KTX 고장나는 것 자체가 자체의 상당수의 정비 인력을 갖다가 구조조정이라는 이름하에서 감축하고 하도급으로 돌리고 하는 과정에서 상당 부분의 그 소지가 발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일자리의 질하고 관련된 부분인데요. 일자리의 질하고 관련해가지고 첫 번째로 일단 비정규직 관련 법률에 대한 재개정이 필요하겠다. 그 있는 법이라도 엄정한 해석과 좀 집행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참여정부 5년 동안에 비정규직법 해가지고 여러 개의 법이 아마 좀 준비됐던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만은 노하고 그다음에 정부하고 양쪽 다 제가 보기엔 전략적으로 좀 제대로 효과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 이렇게 보이는데 그 과정에서 결과적으로 기간제 보호법 하나 하고 나니까 어떻게 보면 임기가 다 끝나버렸던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는데 그 면에서 특히 이제 사용 사유 제한을 갖다 넣는 부분을 가지고 상당히 좀 과도하게 이렇게 예민하게 좀 양쪽이 좀 반응을 갖다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이는데 제가 볼 때 사용 사유 제한이다 하는 것과도 그 사유를 갖다 어느 수준까지 제한할 것인가 하는 거에 따른 그 결과는 좀 상당히 달라질 수 있다. 그 면에서 좀 보다 좀 실사구시적으로 좀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이고 그 면에서 사용 사유 제한 문제라든가 또는 사용 횟수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개정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한데 저는 이와 같은 이제 기간제 보호법보다도 오히려 더 시급한 것 같은 경우는 사내하청 등의 간접 고용을 갖다 제한하는 부분, 그 부분 같은 경우 최근에 이제 우리 사회에서 가장 커다란 문제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만은 그런 부분에 대한 입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보다 좀 더 좀 시급하게 요청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최근에 저기 지자체장이 작년에 야당에서 이렇게 바뀌고 하면서 이미 약간 모험적인 선례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만은 그동안 이제 지자체나 이제 공공부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이제 정부 차원에서 TO를 갖다 더 안 늘리고 그다음 예산을 갖다 인건비 부분 갖다가 안 늘려주고 그다음 경우에 따른 기간장 평가할 때 같은 경우도 어떻게 하면은 사람 갖다 얼마나 줄였는가 어떻게 하면 아웃소싱을 했는가 하는 것을 가지고 좀 더 높은 점수를 주고
하는 과정을 하다 보니까 대부분의 지자체나 또는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도 그야말로 과도할 정도로 아웃소싱 갖다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한데 이 부분과 결부해서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부분은 좀 되돌린다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앞으로 이 민주개혁 진영 같은 경우가 진보 진영이 다시 집권 왔다 한다고 할 때 같은 경우에는 이와 같은 경영 평가라든가 기관장 평가 같은 경우 오히려 역으로 평가 이 점수 같은 것도 다른 방식으로 매기는 것도 검토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사회 서비스 일자리 같은 경우에도 사회 서비스 일자리 이 부분이 사실은 이제 북구 같은 경우 거의 공공부문 해가지고 국가가 이렇게 채용을 했다 하는 영역입니다만, 우리 같은 경우 워낙 이제 공공부문 하면은 저기 최소화 뭐 이런 이데올로기가 많이 작용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참여정부 때도 생각은 있었어도 차마 그쪽으로는 못하니까 일정 부분 사회적 일자리, 사회 서비스 뭐 일자리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약간 좀 중간 정도로 간 것 같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 사회적 일자리도 하는 부분 같은 경우가 그 업무 영역 자체가 어떻게 보면 민간 시장에서는 경쟁력을 갖기 사실 쉽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도 일정은 민간에게 맡겨놓다 보니까 상당 부분 저임금 비정규직 일자로 좀 기결되고 있는 것 아니냐. 이 면에서는 그 사회적 일자리를 일정 부분 공사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라도 좀 묶어가지고 약간 뭐 공영화시키는 그런 방법이라도 좀 검토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최저임금 문제죠. 제가 보기에는 저기 뭔가 비정규직 차별 해소 뭐 이런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이게 자체가 좀 차별 해소가 좀 쉽지가 않습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남녀고용평등법에 그 조항이 있어도 사실상 그 비교 기준 찾기가 쉽지가 않니 뭐쩌니 하면서 거의 좀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차별 해소의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밑바닥의 임금 수준부터 끌어올리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데, 그 면에서 최근에 보면 최저임금 문제에 대한 관심은 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봅니다. 그 면에서 최저임금의 경우가 적어도 이제 평균임금의 50% 이 수준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좀 책정되는 게 필요하겠다. 이것이 한 가지가 있겠고, 그런데 그나마 이제 현재 최저임금 수준이 한 평균임금 32% 해가지고 국제적으로 상당히 낮은 수준인데, 그나마의 것도 안 지켜져 가지고 최저임금의 미달자가 최근에 집계보면 계속 전체 노동자 중에 한 200만 명 정도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것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한 8명 중에 1명꼴로는 최저임금도 못 받는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참 최저임금 못 받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 하니까 노동부 장관마저도 곧바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최저임금 수준이 높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건 전혀 아니다. 최저임금을 안 지킨다 하더라도 최저임금 업주가 아무런 부담이 없으니까 안 지키고 보는 거다. 그 일본의 사용자하고 한국의 사용자와도 비교해보면 일본의 사용자들은 법으로 있으면 일단 지키고 봅니다. 근데 한국의 기업들의 경우에 일단 안 지키고 보는 것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좀 상당히 간행으로 굳어버린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런 부분 역시 근로감독 강화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좀 개선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보험료 감면 부분인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사회보험료 감면 이 안을 갖다 이번 국회에 지금 아마 제출했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하면서 기대를 했다 했는데, 나온 안 자체를 놓고 보면은 거의 이 개선 효과는 기대하기 힘든 것이 아니냐 이렇게 봅니다. 그거는 5인 미만 사업장이 있는 사람으로만 한정을 하고, 그다음 5인 미만 사업장에다가 저기 뭡니까 그 사람들에게 저기 사업주하고 노동자하고 이 사회보험료의 3분의 1을 깎아주겠다 하는 건데, 3분의 1을 깎아줘도 한 100만 원 받는 사람이면은 한 3, 4만 원은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 면에서 같은 경우 한 만 몇천 원 감면해 주면서 하는 건데, 그 경우에 그 감면 때문에 저희 만 몇천 원 감면해 주는 것 때문에 사회보험에 가입할 그건 유인 효과는 좀 상당히 없는 것 아니냐 이렇게 보이고, 그 면에서 사회보험료 감면 이것 자체는 좋은데 그것 자체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좀 노력을 할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이제 노동시장 정책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노사관계 정책과 결부해가지고 보면 앞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약간 좀 부연 말씀을 드리면은,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의 노사관계 시스템은 극도로 분권화된 기업별 노사관계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노동자 구성이나 또 노동시장을 놓고 보면은 이게 대기업 정규직이다 하는 것은 전체 노동자의 한 10% 같이 안 되고 한 90%가 중소영업체 비정규직인데, 이게 노사관계에서는 그동안 우리 같은 거의 기업별 노조 내지 기업별 교섭을 특히 정부 정책에 상당 부분 강제해왔다
이렇게 보이는데, 여하튼 기업별 노조 교섭 체계에서는 그야말로 저희 헌법으로 보장된 노동 기본권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대기업 정규직으로 한정될 수밖에 없다. 그다음에 한 90% 가까운 중소형사업체 비정규직의 경우에는 노동 기본권조차 못 누린 채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 이분들에게 이게 뭡니까, 노동 기본권을 갖다 누릴 수 있게끔 그 여건을 갖다 조성을 해주려면 다른 방법이 아니라 결국은 초기업 수준에서의 노사관계를 진전시키는 것 이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 면에서 이제 노사관계와 결부해가지고 특히 보면 각국의 노사관계가 그 나라의 경쟁력이라든가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이것이 노사관계하는 사람들은 상당히 관심사인데요. 근데 2000년대 초반에 월드뱅크, 그 다음에 OECD, ILO 세 군데가 똑같은 조사를 갖다 했습니다. 연구를. 여기 노사관계가 각국의 경제라든가 이런 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그런데 이제 국제자료 가지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뚜렷한 결론이 안 나온다. 대부분 그러면서 세 기관이 똑같이 하나는 명확한 결론은 똑같다 하고 내놓은 게 뭐냐면은 임금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뚜렷하다. 노조 조직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 불평등이 낮더라. 그 다음에 노조 조직률에 관계없이 단체 백정률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 불평등이 낮더라. 그 다음에 그 뭡니까, 기업 단위 교섭이 아니라 산업이나 전국 수준에서 교섭을 하는 나라가 임금 불평등이 낮더라. 그 상하 조직 간의 이 조율이 원만한 나라가 낮더라 하는 것은 세 기관이 똑같이 결론을 내렸습니다. 근데 그 면에서 우리나라가 임금 불평등이요, OECD 국가 중에 멕시코 다음으로 가장 높게 나오는데, 그런데 이처럼 임금 불평등이 높은 이유는 이 뭡니까, 우리 같은 경우 거의 대기업 중심으로 하면서 기업 간의 격차라든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만은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노사관계 자체가, 제도 자체가 기업 단위로, 그러면서 기업별 교섭, 기업별 이 뭡니까, 노조를 강제해오던 그런 시스템에서 비롯된 측면 또한 크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면에서 여기 노조 조직률과 협약 조직률 이 그래프를 가지고 보시면은 한국의 경우가 노조 조직률이 OECD 한 34개국 중에서 끝에서 한 4번째 되는데요. 우리보다 조직률이 나름 프랑스 같은 경우 단체 협약 조직률은 거의 100% 갑니다. 이건 뭐냐면은 조직률에 관계없이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노동자들 중에서 일부만 단체백에 적용을 받을 때는 노동자들 내부의 불평등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산업 차원의 단체백이 체결되면은 그 적용받는 노동자 수가 얼마냐, 조직률이 얼마냐에 관계없이 노동부와 봐서 특별한 이유 없으면 그것도 해당 산업 부문에 전체 노동자에게 효력을 확대 적용하기 때문에 단체백 적용률이 한 100% 가까이 되고 임금 불평등도 낮게 나온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데 우리 경우가 조직률은 끝에서 한 4등 정도 되는데 여기 단체백 적용률은 여기 그래프에서 보시겠습니다만 맨 꼴찌더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노사관계 제도로 좀 손질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렇게 보이고, 마지막으로 참여정부 때 중층적 노사관계 구축 이야기는 초기부터 이야기를 했는데 좀 제대로 진전은 안 됐습니다. 그 면에서 일단 현재 교섭창구 단일화를 갖다 강제하는 조항 만들어진 것은 삭제할 필요가 있겠고, MB정부 들어와서 만들어진 건데, 보면서 이제 산업 지역 등의 초기업 수준의 교섭이나 협의 제도를 촉진한다든가 노사정 협의체 같은 것을 전반적으로 좀 재정비한다든가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발제 마치겠습니다. 네, 뭐 제한된 시간에 굉장히 많은 말씀을 해주셔서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이 기본 발제된 내용을 근거로 처음으로 청년유니언 정책기획팀장 조성주 님께서 토론에 임해 주시겠습니다. 예, 청년유니언 정책기획팀장 맡고 있는 조성주입니다. 앞에 김윤선 소장님이 워낙 뭐 대부분의 영역에 있어서 말씀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는 좀 청년들의 좀 구체적인 사례들에 좀 중심해서 우리가 좀 고려해봐야 될 지점들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울시장 선거 결과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많은 언론들이 이제 분석을 하는 게 20, 30대 투표 행태에 대해서 최근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서울시장 선거만이 아니라 작년 지방선거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세대가 어떤 그 굉장히 이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르는 것이 아니냐. 특히 20, 30대가 보여주는 투표를 페이퍼스톤이라고 하나요? 그것처럼 던지듯이 굉장히 강력한 사실은 분노를 투표로 표출한다고도 볼 수 있을 정도의 이런 행태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2007년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탄생할 때 대선이나 2008년 총선 때만 하더라도 20, 30대가 엄청나게 욕을 먹었거든요. 투표율이 낮다, 정치에 무관심하다. 이게 왜 바뀌었을까? 저는 이제 몇 년 사이에 이명박 정부 들어와서 바뀐 것만이 아니라 지난 한 10년 또는 15년에 이것을 뭐 한국에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판을 치던 시기라고 이야기를 해도 좋고 또는 뭐라고 표현을 해도 좋습니다. 어쨌든 그 한 지난 15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 한국의 20, 30대가 그 시간을 거치면서 무엇을 경험했는가? 저는 여기서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바로 노동의 문제였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이제 비정규직 문제로 대표되기도 하고요. 또는 최저임금이라는 이런 문제로 대표되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를 어떻게 겪어왔는가? 저는 이제 말미에 이제 주거 문제도 잠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것도 주거 문제도 결국 고용이랑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요. 이것을 겪어오면서 지금 한국의 20, 30대가 독자적으로 어떤 굉장히 그 독자적인 어떤 집단화되고 있죠. 이 집단들이 선거 때마다 그런 이제 강력한 야권의 승리를 안겨주는 투표 행태를 보이기도 하고 또는 안철수 신드롬의 기반이 되기도 합니다. 새로운 흐름이 탄생하는 데 기반이 되기도 하고요. 또는 어떨 때는 현 정부에 대한 가장 강력한 반대 투쟁의 어떤 진원지가 되기도 하죠. 이 근원에 뭐가 있는가를 좀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그것이 사실 지금 오늘 토론하고 있는 노동의 문제가 아니냐. 이걸 우리가 좀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됩니다. 일단 그 노동정책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일단 그 눈높이로는 이명박 정부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라디오 연설에서 몇 번이나 이야기를 했고 현 정부에서 많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보 진영이나 개혁 진영도 사실 눈높이로는 완전히 버리고 있지 못합니다. 여전히 그런 인식들이 많이 깔려져 있어요. 청년들이 좀 눈높이가 너무 높은 거 아니야. 노동계 쪽에서 계신 분들은 청년들이 왜 제조업 공장에 오지 않느냐. 그래서 왜 민주노총 그 조합이 노동조합이 이미 조직되어 있는 그런 공장에 와서 왜 거기 와서 일하지 않느냐. 뭐 이런 것들이죠. 또는 이제 이명박 정부 같은 경우는 이제 눈높이로는 너무 많이 얘기하죠. 근데 저는 현재 20, 30대 청년들하고 소통을 하려면 주고 나서나 눈높이로는 완전히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코 눈높이가 높지 않다. 아마 노동부가 이 자료를 발표했는지 모르겠는데요. 아마 너무 자료가 충격적이어서 발표 안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로가산 디지털넷 쪽에서 20, 30대 청년들한테 그 원하는 임금, 요구 임금 수준을 조사했다고 들었습니다. 120만 원 나왔다고 합니다. 120만 원. 그러니까 눈높이 이미 떨어질 대로 떨어져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렇게 높은 임금을 바라고 있지 않습니다. 연봉 1억 5천 이런 거 바라지 않거든요. 눈높이는 이미 그렇게 높지 않고 문제는 엄청난 취업 경쟁입니다. 아시겠지만 한국의 통계에서 제가 가장 이해할 수 없는 통계는 청년 실업자 숫자보다 취업 준비생 숫자가 더 많다는 겁니다. 청년 실업자 숫자가 한 35만에서 40만 사이를 뭐 왔다 갔다 하겠죠. 공식적인 통계에서. 취업 준비생 숫자가 2006년도를 경계로 40만 명씩 50만 명이 될 거예요. 근데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거는 뭐냐면 이제 계속 적체되는 거죠. 이게 지금 그 청년 문제, 저는 청년 실업 또는 청년 문제 핵심적인 문제라고 봅니다. 김준선 소장님 지적하셨듯이 꿈과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가 없기 때문에 차라리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뭐 이미 통계가 증명하죠. 비정규직으로 첫 직장 비정규직으로 들어갔을 때 정규직으로 탈출하는 경우는 13.7%밖에 안 되거든요. 비정규직으로 들어가면 평생 비정규직으로 일해야 됩니다. 차라리 3년 5년을 9급 공무원 시험, 7급 공무원 시험에 투자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취업 준비생으로 적체되는 거죠. 이런 친구들이 다 어디에 있습니까? 노량진 고시촌이나 이런 데 가면 1,000원짜리 밥을 팝니다. 길거리에서. 그런 밥을 먹으면서 3년째 5년째를 버티다가 우울증에 걸리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나 그게 더 낫다고 판단하는 겁니다. 이거는 눈높이론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은 절대 아니다. 그래서 진보나 개혁진영도 청년들과 접근할 때 눈높이론은 머릿속에서 지워야 된다. 그리고 이 친구들이 대부분 고학력이에요. 스펙도 좋습니다. 토익 900점 뭐 수시로 넘나듭니다. 얼마 전에 이 비정규직 파견으로 한국에서 이름만 대면 알만한 공기업도 다 파견을 쓰기 때문에 아웃소싱해서 공기업의 파견직으로 일하던 친구가 사실상 최저임금만 받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가 기자랑 인터뷰를 하는데요. 기자가 이 친구가 뭐 스펙이 없어서 파견직으로 최저임금만 받고 일하는 게 아닙니다. 어학연수 갔다 왔고요. 1년 이상 어학연수 갔다 왔고요. 토익이 950점입니다. 기자가 인터뷰를 하면서 놀라요. 한겨레 기자도 토익 950점을 못 넘거든요. 근데 인터뷰를 하는데 이 친구가 파견직으로 공기업에서 최저임금 받고 일하는데 토익이 950점에 어학연수도 갔다 왔어요. 한국에 이름만 대면 알만한 그래도 좋은 대학 나왔습니다. 그런데 일할 수 있는 게 대부분 다 파견 아니면 비정규직이니까 그래도 일을 하려면 왜? 학자금 빚을 갚아야 되잖아요. 취업준비생으로 있을 수 없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학자금 빚을 갚기 위해서는. 그렇게 일합니다.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계약 만료가 되고요. 실업급여를 받는데요. 원래 받던 임금이 너무 나니까 실업급여에서 아까 그 4대 보험료 지원 김준수 소장님 잘 말씀해 주셨는데
4대 보험료 지원이 굉장히 생각보다 청년들한테 파급력이 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원을 크게 한다면 파급이 클 수 있습니다. 지금 나온 정부 정책은 너무 이제 약소하지만요. 왜냐하면 이 친구가 실업급여를 받는데 4대 보험 자기가 원래 받던 임금에서 4대 보험을 떼고 나서 받는 돈이랑 실업급여 받는 돈이 차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실업급여를 너무 많이 준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저임금이 실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4대 보험료에 대한 부담이 엄청 큽니다. 근데 이게 진보 개혁진영 입장에서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국민연금에 대한 청년층의 알 수 없는 분노. 이게 향후의 세대 갈등의 큰 진원지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급속히 고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고용보험 스스로 고용보험을 회피하는 거. 근데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아보지 않은 청년들, 그러니까 사실 고용안전망, 사회안전망의 혜택을 본인이 수혜를 누려본 경험이 없으면 이게 굉장히 복지에 대해서 사실은 체감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청년층 같은 경우 사실 복지담론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없는 이유가 체감해 본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용보험을 받아본 친구도 거의 극소수거든요. 실업급여를 받은 청년들 사이에서 영웅 대접을 받습니다. 이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사실 고용안전망도 그렇고 복지도 보편복지 또는 고용안전망도 최대한 사각지대 없게 들어가야 되는 게 맞다. 이런 거를 우리가 좀 유념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고요. 예, 그래서 사실은 저는 최근에 청년들이 이명박 정부에 대해서 갖고 있는 어떤 굉장한 반발감 같은데 눈높이로는 이 정부가 굉장히 많이 이야기한 게 반발감을 더 크게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청년들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하셨어요? 대통령이 니들이 눈높이가 너무 높다. 좀 눈높이를 낮춰라라고 얘기할 때 뭐라고 생각? 평생 땅만 파던 분이 왜 우리한테 저런 얘기를 하실까? 이런 얘기를 하겠죠. 아니 나랑 같이 지금 취업 입사 경쟁하면 저분이 나를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거. 왜? 단군 조선일의 최대 스펙을 가진 청년들입니다. 정말 대단한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사실 우리 사회가 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산업을 발전시키지 못하고 그런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 걸 우리가 스스로를 책임을 탓해야지 청년들에게 책임을 돌리는 건 사실 비겁한 거거든요. 그렇고요. 그래서 사실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저임금 노동자들에 대한 4대 보험료 지원 정책은 굉장히 폭을 크게 해서 아주 적극적으로 사실은 시도해 볼 필요가 있고요. 이명박 정부도 이거 자체를 반대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진보개혁이 집권을 한다면 이거는 굉장히 체감 효과가 일단 높다는 겁니다. 체감 효과가 높아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고용보험제도 전면 개혁은 필요하죠. 특히 실업부조제도 도입이나 실업급여 수급에 대한 연장이나 뭐 이런 기준을 낮추는 거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아까 노동시간 단축인데요. 전통적으로 제가 노동운동 이제 청년유니온에서 일을 하면서 1년 반 동안 이러면서 저도 노동시간 단축을 많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게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에 계신 분들하고 노동시간 단축을 얘기했을 때 이렇게 결의 차이가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조업에서의 노동시간 단축과 지금 청년들이 주로 이제 제조업보다는 서비스업이나 IT 뭐 이런 쪽에서 일하잖아요. 특히 중소영세 사업장이 많죠, 대부분. 이런 데서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가 약간 다른 게 있습니다. 지금 청년들이 일하는 중소영세 사업장의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상관없이요. 여기에 있는 청년들 같은 경우 월 한 140만 원, 150만 원 정도를 받는데요. 통계로 보더라도 이 친구들의 노동시간 단축 문제는 정확히는 무료 노동을 하지 않겠다는 얘기입니다. 야근 수당 자체가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요즘에 중소영세 사업장 청년들이 많이 일하는 그런 서비스 산업은 제조업은 그래도 예를 들면 이게 내가 시간제로 몇 시간 일하고 타임을 끊잖아요. 야근 뭐 타임을 끊잖아요. 근데 지금 청년들이 일하는 이런 산업에는 타임 끊는 것 자체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럼 계약을 어떻게 하냐? 포괄임금 산정으로 해서 월 150에 예를 들면 계약을 하면 그 안에 야근 수당이나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휴일 수당이나 모든 게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물론 이것도 법적으로 더 엄밀하게 따져 들어가면 주당 야근이 12시간이 넘느냐 안 넘느냐를 따져야 되는데 타임 체크조차 안 하는 사업장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얘를 한 140만 원만 주면 인간 자유이용권을 사는 겁니다. 얘를 뭐 주말에 나오라고 하든 밤 12시 새벽 2시까지 쓰던 자유이용권인 거 인간 자유이용권을 그렇게 포괄임금 산정 제도라는 게 그런 편법으로 사용될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청년들이 사실 대부분의 청년들이 일하는 50인 또는 10인에서 뭐 어쨌든 100인 정도 된 이하의 사업장들은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느끼는 어떤 노동시간, 그러니까 부당한 야근이죠. 사실은 강제 노동이죠. 어떻게 보면 좀 심하게 이야기하면요. 이거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큽니다. 저희가 청년위원 조합원들하고 조사를 했을 때 임금 수준에 대한 불만보다 이게 더 크더라고요. 그러니까 임금 수준의 불만이 적은 건 이미 어느 정도 임금의 수준을 포기했기 때문입니다. 한 140만 원, 120만 원 받으면 결혼을 포기하면 혼자 살 수 있거든요.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겠죠. 물론 중장기적으로 문제가 되겠지만 어쨌든 임금 수준에 대한 부담보다
그런 식의 노동에 대한.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저희가 그 고용노동의 법 해석이나 예를 들면 그 근로감독에서 이런 부분은 정확하게 좀 우리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쪽의 노동시간 단축도 우리가 고민해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아까 그 초기업 단위 그 교섭 그 초기업 단위의 어떤 노사관계 중요하다고 하셨는데 청년 유니온이 대표적이죠. 저희가 그래서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지금 이명박 정부로부터 4번이나 거부를 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저히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청년 유니온이 하는 활동은 저는 이 사회에 분명히 유익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노동부도 인정을 하더라고요. 아주 유익한 활동을 하고 계시다. 그러나 노조는 할 수 없다. 이게 이제 노동부의 주장이거든요. 그 재밌는 게 저희가 30분 배달제 피자 업체들 30분 배달제 폐지 운동에서 폐지를 시켜내면 서울지방노동청하고 고용노동부가 피자 업체들하고 30분 배달제 안전배달 협약을 막 맺어요. 저희가 커피 전문점 조사해가지고 막 고발하고 터뜨리면 고용노동부가 커피 전문점 긴급 점검을 나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뭘 하면 고용노동부가 무슨 사업마다 뒤에 따라가지고 계속 자기네 성과로 가져가더라고요. 그래서 막 자기네끼리 표창도 하고 그래요. 그럼 노조를 왜 인정을 안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들이 막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청년 유니온이 뭐 조직 규모는 크지 않지만 사실 이런 식의 노동조합들을 인정해 주는 게 사실은 정부나 기업에도 그 실이 아니거든요. 득이 됩니다. 아니 근로감독관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7,000명입니다. 아니죠. 1,700명인가요? 하여튼 노동부 근로감독관들이 하지 못하는 세부적인 것들을 노조가 할 수 있는 거거든요. 파트타임 노동자들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 사실은 우리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계도 사실은 진보개혁 진영도 이런 부분에 노동조합들이 많아지는 거 기업별 노조가 아니라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전략적인 지원을 할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제가 일본에 갔다 왔는데요. 일본 공산당이나 일본 전노련이죠. 그러니까 랭고가 아닌 전노련 같은 경우 상근비 이런 일본의 청년 유니온이 전국에 한 20개 정도 있습니다. 여기에 상근비를 지원을 해요. 자기네 그 전노련 그 상근비 떼가지고 여기 상근비를 지원하면서 이런 노조들이 실제 사각지대를 해주니까. 그러니까 사실 우리도 그런 고민을 좀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최저임금법. 최저임금 안 지키는 건 심각합니다. 근데 최저임금 일단 첫 번째 수준이 문제입니다. 우리가 4,320원이죠. 4,320원. 제가 지난주에 일본에 갔다 왔습니다. 일본 청년유니온하고 교류를 하기 위해서 갔다 왔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일본의 최저임금이었습니다. 물론 일본은 지역별로 차등을 두는 제도를 두고 있긴 하지만 도쿄도 최저임금이 837엔이었습니다. 우리 돈으로 따지면 뭐 환산하면 한 12,000원, 13,000원 되겠죠. 근데 뭐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837엔으로 뭘 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거든요. 837엔으로 일본에서 500엔짜리 가치동, 그러니까 돈가스 덮밥을 사 먹고 300엔 스타벅스에서 300엔짜리 커피를 한 잔 마실 수 있습니다. 한국 4,320원 시간당 받고 제육덮밥 하나를 사 먹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물가의 차이가 아니라 실제 물가의 차이가 아니라 이걸로 뭘 할 수 있는가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의 최저임금이 굉장히 낮은 거죠, 사실은. 물론 전체 그 뭐 GDP 대비 또는 뭐 평균 임금 대비 하면 일본도 37%밖에 안 되긴 하거든요. 그러나 실제 일본에서는 최저임금을 그런 걸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한국에서 그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 체감도가 훨씬 더 낮게 느껴지는 겁니다. 실제 체감도만이 아니라 실제 낮은 거고요. 그러니까 최저임금은 대폭 인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최저임금법이 지금 수습기간 3개월 동안 10% 감액이 있죠. 이거 대부분 다 청년들이 이것 때문에 3개월 동안 편의점에서 알바가 3개월 수습권이 왜 필요합니까? 바코드 찍는데 3개월 동안 익혀야 됩니까? 3개월 수습기간 10% 이게 저는 감액 규정이 왜 있어야 되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사실 이거는 굉장히 이제 토론해 볼 지점이 많겠지만 저는 이거 당연히 없애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까지 쉽게 우리가 접근해 볼 수 있고요. 사실 그러면 엄청난 임금 인상 효과를 가져올 수 있죠. 청년 고용할당제 도입은 저는 뭐 당연히 찬성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대기업의 고용률 목표까지 산정해가지고 그 고용률에 도달할 때까지 강제하는 게 좀 세지만요. 정책이 세지만 그렇게 해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실업보조제도 도입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또 하나는 청년들의 달라진 생활 방식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안타까운 얘기지만 저는 청년들이 결혼 연령은 계속 늦춰질 것 같고요. 결혼을 하지 않는 청년들이 늘어날 것 같습니다. 1인 가구와 2인 가구, 그러니까 1인 가구 증가는 저는 막을 수 없는 기본 그 추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청년들 그 청년 유니온 1년 반 동안 활동을 하면서 뭐에 가장 불안을 느끼냐 했을 때 주거 문제가 생각보다 큽니다. 그러니까 고용이 불안하니까 안정적인 주거도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개는 이제 쌍으로 작용을 하는데요. 주거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심각합니다. 왜냐면 수도권에 일자리를 찾아서 다 올라오는 청년들이 많아요. 저희 조합원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주거를 도저히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고시원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최근 수도권의 고시원 숫자가 거의 2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최근 한 5년치를 보면 2배 가까이 늘었어요. 수도권의 고시원 숫자가. 거길 누가 채우고 있겠습니까? 20, 30대 청년들 지방에서 그래도 수도권에는 일자리가 있으니까 지방에서는 물가는 싸지만 일자리가 없으니까
수도권으로 몰려오는데 이 청년들이 거길 채우고 있는 겁니다. 주거 문제 굉장히 심각하죠. 그런데 사실은 미분양 아파트들이 널려 있어요. 수도권에도 미분양 아파트가 3, 40평 이상의 중대형 미분양 아파트들이 널려 있습니다. LH공사, 삼성 다 맞는 게 널려 있는데 청년들은 정작 일할 그 주거 공간이 없죠. 농담 반쯤은 농담이지만 청년 유니에서 아 진짜 내년에 한 총선 전에 미분양 아파트 LH공사나 삼성 레미안 미분양 아파트 한 30명에 들어 점거해서 살자 그냥. 아니 왜 집이 널려 있는데 집이 없냐 우리는. 차라리 점거해서 그냥 들어가서 살자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주거에 대한 고민을 해야 되는데 대부분이 여전히 우리는 자가 소유, 자기가 집을 사야 된다. 그렇죠. 자가 소유, 주택을 많이 늘리자 이런 쪽이 이제 한국의 주택 정책이죠. 정확히는 주거 정책이라는 게 없죠. 대한민국은. 근데 1인 가구가 증가하면 1인 가구에 맞는 집이 지어져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청년층에서 1인 가구가 월등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거에 맞는 주택 그 주거 정책, 주택 정책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제 필요하고 이런 것들이 청년들이 고용 안정과 함께 실제 안정적인 삶을 유지할 수 있게 만들어 준다는 거죠. 사실 이래야 저출산이든 무슨 문제든 이런 것들이 본격적으로 사실 해결될 실마리가 좀 풀리지 않겠는가. 그래서 사실은 청년들의 달라진 생활 방식을 진보개혁 진영도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러니까 집을 많이 짓는다고 그냥 주택을 늘린다고 청년들에게 체감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결혼을 해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결혼을 많이 아이를 낳아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생활 방식 이해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전세자금 대출에서도 35세 미만 청년은 제외되어 있죠. 그리고 임대주택 분양에서도 신혼부부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가 우선이죠. 그러니까 대부분이 배제되는 거죠. 그리고 소득공제도 아마 월세소득공제가 작년부터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월세소득공제에서 1인 가구는 제외되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월세 내는 청년들이 소득공제도 못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 사실은 그 관점을 전환시켜야 된다. 최근에 뭐 대학생 기숙사 같은 민자 기숙사 규제 같은 건 뭐 중요할 것 같고요. 만으로 이해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저희가 최근에 커피 전문점 주유수당 싸움을 했어요. 주유수당을 주고 있지 않는 문제를 싸움을 해서 성과를 보고 있는데 저희가 이거를 저희가 노동법에서 발견을 했어요. 저희 조합원들끼리 노동법 세미나를 하면서 저희가 주유수당이라는 게 있구나. 근데 대부분이 저희 조합원들 못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민주노총이나 한국노총의 노무사들이랑 이야기를 해보면 그분들도 주유수당이라는 존재를 모릅니다. 이렇게 법으로 있는 걸 몰라요. 왜냐하면 왜 모를 수밖에 없냐면 거긴 당연히 받거든요. 그렇죠. 이건 워낙 그러니까 기업별 노사관계에서는 이건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거기 때문에 당연히 받는데 여기는 당연하지 않은 거죠. 사각지대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 다른 형태의 삶을 살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조드리고 싶은 건 청년 실업자라고 규정하고 접근해 가는 것이 아니라 청년 노동자라고 규정하고 접근해 들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청년 실업자라는 규정에는 미디어가 만들어놓은 이미지가 있습니다. 파란색 추리닝을 입고 골방에서 머리가 감지 않고 컵라면 잔뜩 쌓여져 있고 컴퓨터를 하고 있는 이게 청년 실업자의 모습이라고 이미지를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한국의 청년 실업자들 그렇지 않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서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서 자기 학원비를 벌고요. 도서관에 나가고요. 저녁에만 학원에 취업을 위한 학원에 가서 공부를 하는데 누구보다도 열심히 살고 있어요. 치열하게. 옷도 추리닝 안 입고 다닙니다. 요즘 청년들이 누가 그러고 다녀요.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추리하게 다니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 근데 그들이 대부분 노동을 했다가 실업을 했다가 노동과 실업을 이렇게 반복적으로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고용보험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청년층 상실을 보면 수치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그들이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노동을 하더라도 거기서 노동권이 안 지켜지는 거예요. 저임금인 거고요. 그러니까 청년 노동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들어갈 필요가 있겠다. 오히려 실업자라고 해서 예를 들면 이들을 뭐 방구석 폐인해서 끌어내겠다 이런 식의 관점은 안 된다. 그들이 양질의 노동과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하고 희망과 꿈과 비전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네, 이제 들어왔군요. 참 많은 말씀을 속사포 같이 해주셨습니다. 저도 뭐 지금 이 토론자의 말씀을 듣고 상당히 많은 부분 다시 생각하는 부분이 생겼어요. 우리가 노동 문제 얘기하면서 이 청년 문제를 뭐 중요한 문제로 얘기하지만 실제적인 것은 잘 안 해왔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뭐 이런 자리를 계속 좀 더 많이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하면서 들었습니다. 다음으로는 그 진보정당 쪽에서 항상 노동정책을 담당해 오셨습니다. 지금은 진보신당 비상임 정책위원으로 계시는 홍원표 선생님으로부터 토론 듣겠습니다. 예, 홍원표입니다. 워낙
저한테 그 토론 요청이 왔을 때는 주로 이제 구체적인 대안과 그것을 위한 실험 방법을 중심으로 좀 해달라 이런 제안이 왔습니다. 구체적인 대안이라는 것들은 주로 이제 법제도 개선이라든가 뭐 당장 개선해야 될 어떤 과제들 이런 것들인데 그거를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이제 2006년이었죠. 그 비정규직법이 통과된 게 2006년이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0년대 후반부터 노동계에서부터 이제 비정규직의 문제들이 얘기가 돼서 논의가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아까 발제하시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진통을 거치면서 그 법이 제정이 됐습니다. 근데 사실 비정규 규모나 이게 거의 변화가 없어요. 약간 줄긴 했죠. 2000년 초반에 한 740~50만 정도 규모였다가 한 2006년에 피크로 한 880만 정도까지 올라가고 최근에 한 840~50만 이렇게 나오고 있거든요. 어쨌든 전체 노동자의 절반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이게 법을 만들어서 되는 문제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뭐가 문제일까라고 생각했는데 아까 이제 발제하시면서 김윤석 소장님 말씀하신 게 운영을 강조하셨잖아요. 법의 운영. 근데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희가 왜 제도를 만들까라는 거에 대한 질문이 빠져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지난 10년 동안 비정규직 문제에 그거를 해결하기 위한 그 연구 용역만 합쳐도 한 100억이 넘을 거예요. 그 노동단체에서 했던 거나 정부에서 했던 거나 이게 숱한 사회적 비용이 들어가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했던 문제인데 도대체 우리는 그럼 뭘 하려고 했는가? 우리가 비정규직법 만들 때 사용사유 제한이냐 기간 제한이냐 갖고 싸웠는데 실제로 그걸로 하면 비정규직을 얼마나 줄일 건지에 대한 서로 목표치가 있었나 내지는 임금 불평등을 얼마나 줄이려는 목표치가 있었나 그러면 그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나 어느 정도 이런 검토들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되는가라는 문제들은 아무것도 없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그렇게 진통을 겪고 그렇게 사회적 비용을 들여서 만든 법안이 한 4~5년 지나고 나니까 뭐 거의 아무런 쓸모가 없는 지금 그 비정규직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는데 거의 실효성이 없는 그런 지경이 됐는데 그렇다면 그 문제를 풀기 위해서 다시 법제도를 중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가 라고 생각을 했더니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럼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문제들을 다시 짚어봐야 되고 그래서 보게 되면은 그럼 어떤 문제들이 산재에 있는가를 다시 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쓰다 보니까 결국 제가 낸 토론문이 발제하신 김윤석 소장님의 발제문하고 거의 내용이 똑같아졌어요. 여기까지는 변명이었고요. 예,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뒤돌아보면서 생각을 하는 게 그러면 이제 뭐 노골적으로 얘기해서 노무현 정부하고 이명박 정부하고 노동 정책에 있어서 큰 차이가 있는가 얼마나 다른가 이런 생각도 좀 해봤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더 나은 정부였던 것 같긴 하다. 하지만 다른 정부는 아니었던 것 같다. 노동 정책에 있어서. 그런 거의 대표적인 사례가 이제 앞에 사례로 많이 나왔던 청년 눈높이 문제였죠. 뭐 이명박 대통령이 눈높이 얘기를 하도 많이 해서 그런데 그거 노무현 정부 때도 다 나왔던 얘기예요. 그때는 주로 고용부 장관이 노동부 장관이 얘기를 많이 했죠. 대표적인 사례가 그런 게 있었어요. 청년들이 눈높이가 높고 가족에 대한 의존도가 커서 취업을 안 한다라고 하면서 공개한 자료가 뭐였냐면은 부모하고 같이 사는 청년들과 혼자 사는 청년들의 취업률이 다르다라는 걸 보여줬어요. 그래서 그 취업률이 한 40대 70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부모하고 함께 사는 청년들은 한 40% 정도가 취업을 했고 혼자 사는 청년들은 한 70%가 청년했어서 70% 정도가 취업을 했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은 독립심이 없어서 요즘 세대는 독립심이 없어서 취업을 못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그거는 뭐 경제학을 굳이 공부하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그 돈을 버니까 독립을 한 거예요. 돈을 버니까 집을 얻을 돈이 생기고 생활할 돈이 생겨서 나가서 산 거죠. 그런 거죠. 그런 거를 거꾸로 해석을 한 거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2006년인가 5년인가였죠. 결코 뭐 더 많은 노력을 했던 것 같긴 하지만 이렇게 많이 달랐다고 평가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 좀 차분히 그러면 우리가 짚어야 될 문제가 뭐가 있을까라고 했을 때 이제 김윤석 소장님은 노동시장 정책과 노사관계 정책 그리고 노동시장 다시 고용의 질과 고용의
양 이렇게 나눠서 접근하셨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틀에 동의를 합니다. 그 틀에 동의를 하고, 근데 거기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붙어야 되는 게 고용 서비스. 이게 이제 고용 서비스, 고용 안전망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게 좀 같이 좀 고려가 돼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네 가지 축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지난 그 노무현 정부, 참여정부 때 주요한 어떤 노동 정책에 대해서 제가 생각하기에 주요했다라고 생각하는 걸 좀 정리를 해봤어요. 이게 굵직하게 한 5가지 정도가 나오는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유연 안정성 확대라는 기조를 갖고 왔었고요. 요거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라는 거하고, 두 번째로는 고용 서비스 선진화 방안을 추진을 했었어요. 이거는 잘 이렇게 많이 논의되거나 뭐 사회적으로 관심을 갖거나 그러진 않았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비정규직, 워낙 갈등이 심했던 비정규직법이 있었고, 세 번째는 이제 노사관계 선진화 법안이 제출이 됐었죠. 그리고 그 중간에 이제 그 일자리 창출의 방안으로서 사회 서비스 일자리 창출 이런 정도가 이제 나와 제출이 됐던 건데요. 일단 유연 안정성 문제부터 좀 검토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유연 안정성이라는 게 그런 거죠. 이렇게 그 고용이 너무 경직돼 있으면은 경기 변동에 따라서 기업이 구조 조정, 고용 조정을 못해서 오히려 기업이 경영 활동이 어렵다. 그러니까 그 고용의 경직성을 좀 양보하고 노동자가 좀 양보하고 대신 다른 사회 보장망이라든가 사회 안전망이라든가 걸 강화해주겠다. 그래서 유연성하고 안정성을 붙여놓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일 많이 예를 들었던 게 덴마크였어요. 덴마크가 실업급여를 4년 받아요. 예. 대부분의 이제 그 전통적인 사회복지 국가들은 평생 거의 받았었는데 덴마크도 거의 평생 받았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개혁한다고 재정 부담이 된다고 줄여놓은 게 4년이거든요. 한국은 실업급여를 3개월에서 8개월 받아요. 8개월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50대 이상이거나 아니면 이제 아프시거나 뭐 이런 사람들 뿐이에요. 아니면 워낙 좀 많이 빈곤하시거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업자가 되면은 한 5개월 정도를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옆에 청년연휴는 아닌데 20대는 거의 못 받고 받아도 3개월을 받죠. 그러면 뭐 유연하다는 거에 대한 평가가 좀 다를 수 있는데, 그거에 대한 걸 뭐 앞에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제가 따로 첨언하지는 않겠습니다. 한국은 근데 가장 유연한 나라예요, 고용이. 그걸 더 유연화하겠다라고 했던 거고, 뭐 거기에 대해서 뭐 논란이 있었지만 그럼 안정성이라도 좀 제대로 했었어야 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 고용 안전망을 깔았어야죠. 그러면 근데 고용 안전망을 깔아야 되는데, 고용보험 같은 경우가 이제 노동자만 가입을 해요. 그럼 취업자가 2,400만, 2,500만 명인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1,200만 명이 안 돼요. 아니요, 900만 명이 안 돼요.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 사이가 되죠. 그 전체 취업자의 3분의 1에서 40%, 많아야 40% 정도까지만 커버가 된 거예요. 나머지는 실업을 하면은 뭐 실업급여를 받을 수가 없어요. 예. 그런 상황에서 이걸 어떻게 늘릴 거냐에 대한 고민이 없었고, 이제 고용보험에 속하지 못한, 한국은 또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고용보험 노동자들이 이제 보험료를 내고 가입을 하는 건데, 자영업자들 같은 경우는 안 되거든요. 이거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고, 그래서 실업보조로 도입해야 된다는 얘기를 거의 제가 알기로 한 15년 전부터 나왔었어요. 고용보험 만들 때 당시부터 얘기가 나왔었는데 안 된 거죠. 안정성이 강화되지 않았어요. 그렇다고 다른 급여 수준에 이런 게 나아진 것도 아니죠. 고용보험 받으면은 원래 임금 받던 거야 평균 한 30% 정도밖에 못 받거든요. 이제 원래 이제 절반 받는다고 했는데 하루에 한도를 4만 원, 일일 한도를 4만 원을 해서 최대 한 달 120만 원 이렇게 받아요. 근데 대부분의 그 보험제를 실시하는 나라들은 자기가 받던 급여의 50% 가까이 받아요. 그러니까 500만 원 받았던 사람들은 250까지 받는 거예요. 한국에서 500만 원 받던 취업자가, 노동자가 실업을 하면 120만 원 받아요. 살기가 어려운 거죠. 그런 문제, 자기 이제 그 보험료를 냈음에도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커버도 안 되고 급여 수준도 낮고 이런 거죠. 이제 또 고용 안전망을 따지는 다른 하나가 있는데, 그게 이제 고용 서비스예요. 취업 알선해주고 직업 훈련해주고 이런 거죠. 그게 이제 고용 서비스 선진화 방안으로 제출이 됐던 거죠. 고용 서비스 선진화 방안이 2002년도가 2003년도에 노사정, 민주노총이 들어가지 않은 노사정에서 합의돼서 추진이 됐어요. 참여정부에서 1조 500억인가의 예산이 투여가 됐어요. 한 5년 동안. 그 1조 원 중에 8천억이
지금 알고 계신 고용지원센터 월세로 있던 거 건물 샀어요. 그리고 나머지 한 2천억 정도로 프로그램 돌린 거죠. 이거를 고용서비스 선진화 방안이라고 제출을 했었어요. 그러고 또 하나는 이게 그런 거죠. 이제 그 고용서비스 그 고용지원센터가 최대한 150개까지 있었어요. 한국에 98년도에 설립이 되고 2002년도 이 정도에는 150개가 됐는데 지금 90개가 안 돼요. 참여정부 말기에 96개까지 줄었어요. 이거는 이제 그 기능을 통폐합하고 강화한다라고 했던 건데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접근하기 어려워요. 2개 구, 3개 구에 하나가 있는 거고 한 개 군에 이제 서울 같은 경우 구가 가깝죠. 지방 가면 군이 엄청 넓은데 그런데 한 개도 제대로 없고 그러면 뭐 못 가는 거예요. 가기 어렵고 이게 물리적으로 멀면은 거기 가서 구직 활동하고 이런 게 쉽지가 않죠. 그렇게 줄였어요. 그럼 고용지원 서비스 센터에서 일하는 그럼 그 노동자들은 얼마나 될까 봤을 때 독일은 경제활동 인구 400명당 1명꼴로 있어요. 일본은 경제활동 인구 2000명당 1명꼴 정도가 돼요. 한국은 10,000명당 1명꼴 돼요. 예, 그러니까 독일에 비하면 25배의 업무량인 거예요. 일본에 비하면 5배 업무량인 거죠. 최소한 일본 수준의 서비스 수준을 갖추려면은 5배로 늘렸었어야 돼요. 이게 근데 노사정 합의안에 있었어요. 2002년도, 2003년도 그 노사관계 서비스 그 고용 서비스 선진화 방안에 분명히 인력을 확충한다라고 되는데 확충하지 않고 자연감소로 내버려 뒀었죠. 그 말기에 그리고 이제 일부 공무원을 이렇게 원래 있던 공무원을 그쪽 부서로 전환하게 된 이런 일이 있었죠. 고용 서비스 선진화 방안은 그렇습니다. 일자리 창출은 주로 이제 사회 서비스 창출로 했는데 그게 이제 주가 됐었죠. 저는 이 부분은 맞다라고 생각해요. 방향이 한국에서 뭐 제조업을 더 일자리 많이 더 늘린다거나 이렇게 하기는 어렵고 맞은 진단이었는데 이제 문제가 됐던 건 그런 거죠. 아까도 나왔지만 이제 그 고용 안정이 문제가 남는 거예요. 이쪽에 그 주로 국가가 공공부문에서 고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민간 위탁을 하거나 민간한테 아예 서비스를 맡기면서 시장을 통해서 서비스 뭐 경쟁력 강화 이런 비밀을 하면서 맡겼죠.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면요. 구로 지역의 보건소에서 일하는 방문 간호사라는 분들이 계세요. 이게 가가지고 아프신 분들 이렇게 주로 이제 빈곤층이죠. 나이 많이 드신 분들 가가지고 움직이지 못하는 분들 가서 이제 간호해주고 이런 건데 이분들이 10개월마다 재고용을 하고요. 혹시 기간제법에 걸릴까봐 2년 넘으면 다른 데도 돌려요. 다른 보건소로 가야 돼요. 이게 이제 저 학교 다닐 때는 도서관에 자리 없어서 메뚜기 한다고 하는 건데 이제 일자리도 메뚜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요양보호사나 이제 장애인 활동 보조인들이 있어요. 이분들이 풀타임으로 제대로 일하면 120에서 140까지 임금이 나와요. 근데 풀타임으로 제대로 일한다라는 게 하루 한 12시간 일을 해야 돼요. 한 사람이 3명 정도를 케어를 하면은 4시간씩 그럼 최소 10시간 이상을 일해야 되고요. 2분 정도 하면 이동 시간 포함해서 한 10시간 정도 일해요. 근데 이게 그 얼마나 많은 사람을 케어하냐에 따라서 이게 다른데 하루에 한 명 케어하면은 월급이 한 40만 원 돼요. 월급여로 수준이. 2명 케어하면은 80만 원 되고 3명 케어하면 이제 120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3명 다 풀로 하기가 어려워요. 이건 뭐 물리적으로도 힘들고 뭐 12시간, 13시간 일을 해야 되는데 2명 케어하면 80만 원. 근데 2명도 이제 아프신 분들이니까 주로는 많이 아프신 분들이고 그러니까 들쭉날쭉해요. 변심해서 이제 그 서비스를 바꾸시는 분도 있고 아니면은 서비스 제공자를 바꾸시는 분도 있고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뭐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래서 이분들이 한 달에 버는 평균 급여가 50만 원에서 60만 원 사이예요. 시간당 임금으로는 최저임금보다 훨씬 높아요. 시간당 임금은 6,700원 나와요. 최저임금은 150%에서 200%까지는 안 되는데 150% 넘게 나오는데 월급여가 그거밖에 안 돼요. 이게 이제 민간에 맡겨놓고 바우처로 하면서 건수당 임금이 들어가게 되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고용을 할까? 진보진영이나 노동계에서는 공단 아까 말씀드렸죠. 공단이나 아니면 뭐 센터나 설립해서 지자체나 직접 고용해라라는 거였는데 그러지 않으니까 이런 문제가 나왔어요. 고용 안정 문제 대표적으로 비정규직이죠. 이제 비정규직 문제는 제가 아까 뭐 앞에도 많이 나왔고 그래서 뭐 따로 얘기를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이제 공공부문만 좀 첨가를 하면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책을 해가지고 2006년부터 시행을 해서 3년 정도 시행이 됐어요.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그게 국무총리 훈령으로 되어 있는 거를 그냥 훈령 삭제하면서 폐지해버렸죠. 근데 그 3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 한 7만 명 정도를 정규직화했어요. 근데 결정적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 규모가 줄지 않았어요. 새로 신규 채용하면 다 비정규직으로 했거든요. 그리고 외주화했고. 예.
입구를 안 막은 채 뭐 그러니까 진입되는 비정규직 진입을 안 막은 채 이제 사후적으로 처방을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 비정규직법을 만들 때 이 비정규직법이 이후에 그러면 제대로 시행이 되는가? 그리고 이제 지난 10년 동안 노동계도 논의를 많이 했는데 비정규직이라는 게 정규직이 아닌 범주거든요. 근데 지금도 사회적으로 비정규직하면 4개 범주로 써요. 기간제, 파견제, 간접고용 포함, 파견제, 특수고용, 파트타임 이렇게 쓰는데 여기에 포함 안 되는 고용 형태들이 나타나거든요. 비정형 노동이라고 하고 호출 노동이라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이제 그 가사 도우미 쓰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은 사용자가 누군지 명확하지가 않아요. 거기 알선 업체가 사용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개인 사용자 그 서비스를 사용한 사람이 뭐 사업자 등록을 한 것도 아니잖아요. 4대보험을 내줄 수가 없어요.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거든요. 계속 비정규직 문제들이 많이 발생을 하는데 하나의 제도로 다 틀어막을 수 없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계속 모니터링하고 그러니까 그 제도가 들어오면 제도의 결과를 모니터링하고 새로 발생하는 문제들을 캐치해내고 할 수 있는 사회적 협의틀이 있어야 되는 거죠. 결국 노사관계로 다시 갈 수밖에 없었던 문제였어요. 아까 말씀하신 노동시장 정책하고 노사관계가 분리해서 했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는 상시적으로 할 수 있는 노사정이 참여해서 고민할 수 있는 틀을 안정적인 틀을 먼저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이게 기간 제한을 하냐 사용 제한을 하냐 이 논쟁 갖고 뭐 3, 4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했던 일이 아닌가 좀 생각이 들고요. 저임금 문제. 저는 저임금이란 표현보다 임금 덤핑이란 표현을 더 좋아하는데요. 이거 후려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까 이제 구로 디지털 단지 120만 원이 이제 희망 금액이다라고 했는데 구로 디지털 단지에 일하시는 분들 120만 원 받으면 대부분 다 최저임금 위반일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또 포괄 임금이고 거의 10시간에서 12시간, 뭐 많게는 13시간씩 일을 시키고 주말에도 부르기 때문에 대부분 다 최저임금 위반이죠. 그런 것 이거 근데 이제 최저임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거 50% 법제하냐 아니냐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러면 최저임금은 왜 이게 중요하는가에 대한 정책 목표가 뭐였는가를 좀 다시 짚어봤어야 되는 거였죠. 그거는 저는 이제 크게는 저소득층을 없애는 거고 저임금 계층을 축소하는 거고 두 번째로는 임금 불평등을 줄이는 거죠. 임금소득 격차를 줄이는 건데 임금소득 격차 줄이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가장 강력한 방법 중에 하나가 최저임금이고 또 하나가 산별노조예요. 같이 병행을 하고 같이 갔어야죠. 근데 최저임금 10%, 12% 올리는 거 이 정도로 면피하려고 했던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 마찬가지로 노사관계를 어떻게 선진할 것인가, 우리 노동시장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가를 중심으로 했어야 되는데 제가 봤을 때 노사관계 선진화 방안은 노동 측도 그랬고 정부 측도 그랬고 사측도 그랬고 자기 권리를 얼마나 더 많이 가져갈까에 대한 싸움이었어요. 이거를 기업별 노조에서 산별 노조로 전환하겠다라는 의지의 어떤 그러니까 그 노사관계 질서를 어떤 식으로 재편할 거가 아니라 노동권에 대한 권리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이냐. 공무원은 2건만 줄 거냐, 2.5건만 줄 거냐. 그다음에 그 긴급구제, 그러니까 그 긴급명령 내릴 수 있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저기죠. 그러니까 파업 못하게 하는 이런 것들을 내릴 수 있는 사업장은 어디까지 했고 계속 이런 식으로만 쟁점이 좁혀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조직 노동자의 이해관계하고 정부하고 사측의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만 진행이 됐던 거예요. 핵심은 기업별 노조가 유지되면서 저임금 계층이나 미조직 노동자들이 광범위하게 조직 있는데 여기를 대변해주고 보호할 수 있는 제도가 없다라는 데서 출발을 했다라면 적극적으로 산별 노조로 가거나 중층적 노조로 가거나 라는 것들을 유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냥 기업별 노조 놔두고 기업별 노조 질서에서 얼마나 더 권리를 누구한테 더 많이 배당할까. 이게 2007년도에 논의됐던 노사관계 선진화법의 핵심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노사관계의 어떤 다른 형태들이 나타나지 못하는 거죠. 산별노조로 전환하려고 10여 년 동안 준비해가지고 2000년 초반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었던 것들이 2005년 지나면서 지금 와서는 많이 이게 힘이 빠졌어요. 사측도 이제 뭐 산별노조 쳐다도 안 보죠. 이제 그 참고 다니라 이렇게 되면서 결국 제도 개선에서 적절한 시기에 적절하게 그 시그널을 못 줬기 때문에 산별노조 전환에 한 탄력을 놓친 거죠. 그러면서 가장 큰 피해를 보는 거는 민주노총이 아니에요. 미조직된 노동자들이고 이분들은 다 대부분 중소기업이고 저소득층이죠. 예. 그거를 다시 복지로 떼우겠다라는 거는 어불성설이죠. 임금 소득 분배가 이루어지는 가장 큰 영역은 노동시장이에요. 노동시장에서의 분배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건 노사관계, 노조하고 사측하고의
갈등 해결이거든요. 그거를 해결하지 않고 복지국가로 해가지고 분배 문제를 개선하겠다라는 것들은 심각한 상처에 옥도전기 바르는 정도 될 거예요. 예, 이런 문제 의식을 갖고서 뭘 해야 될까 제가 좀 적었어요. 이거 적는 거는 지난 10년 동안 뭐 진보 진영이나 노동계에서 계속 나왔던 얘기들을 정리한 수준은 지나지 않아요. 몇 가지 이제 제가 더 첨가한 건 있긴 하지만 그 정도 수준이 지나지 않아요. 정확하게 그러니까 가장 필요한 거는 우리가 뭘 해결하고 싶은가라는 것 같아요. 뭘 해결하고 싶은가. 지금 한국의 노동시장, 노동 문제에서 뭘 해결하고 싶은가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고 그걸 어느 정도 수준까지 해결할 것인가라는 것들이 뭐 명시적으로 있든 자기 마음속에 있든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건 세 가지예요. 임금 격차를 줄여야 돼요. 저는 이 고용 형태만큼이나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비정규직으로 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안정적인 소득이 보장이 된다라면은 그렇게 크게 그게 이제 그 2007년도의 비정규직법의 핵심 중에 하나가 차별 시정을 통해서 격차를 해소하겠다는데 거의 뭐 진행이 안 됐어요. 비정규직이 800만 명이 넘는데 연간 접수되는 차별 시정 건수가 몇십 건 뭐 이런 수준이거든요. 800만 명이 다 차별 안 받고 살고 있다는 얘기는 아닐 거잖아요. 그 제도가 되게 무용지물이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임금 격차 축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거 핵심은 산별 노조고 산별 노조 전환이고 노조에 가입되지 못한 사람들 단위 확대 적용하는 거고 최저임금 올려주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EITC 이런 게 있었죠. EITC는 한국에서 되게 중요해요. 외국 같은 경우는 최저임금하고 EITC를 병행해서 쓰지 않아요. 왜냐하면 두 개가 상충되는 제도라는 평가가 되게 많아서. 그런데 한국에서는 최저임금으로 커버 안 되는 계층이 있어요. 자영업자가 안 되죠. 근데 EITC는 소득에 대한 역진세이기 때문에 자영업자를 커버하기가 되게 좋아요. 그래서 자영업자를 커버하기엔 적극적인 수단은 자영업자의 저소득 자영업자를 커버하기엔 적극적 수단으로 EITC가 도입되는 건 되게 좋은데 근데 EITC 도입될 때 자영업자 적용이 어렵다는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배제했어요. 아무런 그 실효성이 없는 제도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여러 가지 제도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좀 해야 되는 거고 고용 안정을 해야죠. 고용 안정을 하는데 저는 두 가지를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비정규직 얼마나 줄일 거냐. 지금 800만 명 되는 거 400만 명까지 줄일 거냐. 200만 명까지 줄 거냐 내지는 뭐 자발적 비정규직이라고 할 수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그런 것들에 대한 허용 외에 다른 걸 줄일 거냐 이런 정확한 목표가 있고 거기에 따라 사용 사유를 할 거냐 기간 제한을 할 거냐 기간 제한을 하더라도 제한할 수 있어요. 기간 제한을 하더라도 사람한테 하지 말고 업무에 하면 돼요. 지금 기간 제한하고 나서 하는 방법들이 그렇잖아요. 동일한 업무 계속 있는데 여기 사람만 계속 2년씩 바꿔요. 근데 동일한 업무가 계속 지속된다는 건 그게 필요한 업무라는 거 상시적인 업무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업무에 대해서 기간 제한을 해야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 업무가 계속 유사한 업무인가에 대한 뭐 다툼은 계속 생길 수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뭐 그런 식의 기간 제한이라면 뭐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지금 다 편법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기간 제한을 그냥 놔두는 거는 이제 더 이상 실효성이 좀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게 이제 기간제만의 문제는 아니에요. 간접 고용이 많이 늘었잖아요. 이거 풀어야 되는 거죠. 어떻게 풀 거냐? 원청이 직접 고용하도록 해야 되는데 이게 제도적으로 강조하기는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저는 이제 노사 관계에 있어서 가장 좋은 거는 노사가 자율적으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노사가 대화를 해야죠. 그럼 대화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사용자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근데 어떻게 해요? 자기 사용자 아니라고 해요. 기아에서 만드는 모닝 있잖아요. 모닝이 기아에서 안 만들어요. 동이오토에서 만들어요. 동이오토라는 회사에서 만들어요. 동이오토에서 100% 만들어요. 동이오토에 가면 그 기아차 만드는 노동자 중에 동이오토 소속 노동자가 하나도 없어요. 거기 그 제조 라인에 전부 다 또 하청으로 나눠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기아 모닝차는 만드는 데는 동이오토인데 동이오토에 가면 동이오토 소속 노동자 또 없어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만드는 사람들이 문제가 발생해서 그럼 이제 임금을 올려달라든가 노동 시간을 줄여달라든가 아니면 뭐 이런 문제를 누구하고 얘기해야 될까요? 기아하고 얘기해야 돼요. 근데 기아는 그렇죠. 난 사용자 아니다. 동이오토가 사용자. 동이오토 가면 그래. 난 사용자 아니다. 그 밑에 17개 하청업체한테 얘기하죠. 기아차 그 모닝 만드는 분들의 임금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그 현대자동차 이런 데 생각해가지고 뭐 몇천만 원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자동차 만들면 한 10년, 15년 이래야 뭐 150 뭐 될까? 뭐 이 정도 150 이렇게 될까? 이 정도 거의 최저임금 수준이에요. 차 한 대
시간당 차를 4대인가 만드는데 차 한 대 만드는데 한 사람당 들어오는 몇백 원 정도인 거죠. 거의. 그런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구체적인 수단들은 김윤선 소장님이 말씀하신 거랑 많이 겹치고 이래서 따로 추가로 안 하는데 하나 또 이제 보완 정도 할 만한 게 이제 위탁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이제 그 진보신당이 공약으로 내세웠고 지난 선거에 계속 내세웠었고 이번에 박원순 시장과 정책 협약을 한 내용 중에 그런 게 있어요. 고용안정 기업 우대제라는 게 있어요. 뭐냐면은 기업이 이제 비정규직을 남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근로기준법을 위반을 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제 공공 발주하는 사업에 위탁을 제한을 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업종인데 유달리 비정규직 사용이 적거나 아니면은 뭐 노동 시간이 적거나 그래서 이렇게 노사관계에 훌륭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뭐 약간의 뭐 어드밴티지를 주고 이런 방식으로 민간에 대한 규제를 좀 넓혀 나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 공공부문이 공공부문만 해결해야 되는 건 아니거든요. 서울시 산하에 달려 있는 공기관도 되게 많지만 서울시가 1년에 발주하는 사업이 뭐 몇백억, 몇천억씩 되잖아요. 그거를 받아서 하는 사업체들이 제대로 고용관계를 유지해라. 정상적인 고용관계를 유지해라라는 취지의 고용안정 기업 우대제라는 것들을 저희가 좀 제안을 했었고요. 또 하나는 이제 마지막으로 생각을 하는 건 노동 시간을 줄여야 된다.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그 한국이 2200, 2300 나와요. 일본하고 미국이 한 1800시간 정도 나와요. 1700, 1800 나오고 프랑스 뭐 이런 데들이 1400, 1300 나와요. 2000시간 넘는 나라가 OECD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어요. 노동시간이.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 벌어지냐면 사람들이 아파요. 다치고 산재 많이 나고 산재 사망사고는 한국이 1등이에요. 근데 웃긴 거는 산재 사망사고를 뺀 나머지 산재 발생률은 한국이 제일 낮아요. 근데 한국의 그 노동 현장에서는 어떻게 중대재해만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런 현상의 통계가 나타나거든요. 웃긴 거죠. 그럼 뭐냐면은 사망이 아닌 경우 다 은폐한다는 얘기예요. 그게 거의 뭐 많게 추정하는 분들은 15배까지 추정을 하세요. 이렇게 사망 사고 발생률하고 그 일반 그 상해라든가 질병이라든가 발생률의 비율을 봤을 때 은폐되는 비율이 한 15배까지 되지 않나 뭐 이런 얘기 있어요. 이런 거 줄이기 위한 거는 가장 중요한 건 노동시간 줄이는 거예요. 지금 인천에서 사마고속이라는 데 파업하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차 한 번 타면 5시간도 타요. 인천에서 경인 왔다 서울 경인 고속도로 타고 서울 왔다 이렇게 가는데 뭐 하루에 많이 타면 20시간도 탄다고 하시더라고요. 이게 사람이 할 짓인가? 그래서 그분들이 제일 많이 말씀하는 게 이게 좀 우스갯소리 같긴 하지만 버스 과속의 가장 큰 원인은 화장실 가고 싶어서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사람이 일할 환경이 아닌 거죠. 그런 환경 속에서 일하는 게 뭐 서비스를 받는 사람도 그다음에 제품을 소비하는 사람도 만드는 사람도 누구한테도 유리하지 않아요. 노동시간 줄여야 되면 어떻게 줄일 거냐? 야근부터 줄여야 되죠. 그래서 야근에 대해서 뭐 저는 과감하게 노동자들도 뭐 거기에 대한 부담은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워낙 지금 제조업 가시면은 야근을 줄일 수 없는 게 있어요. 기본급이 40%에서 50% 정도예요. 자기가 가져가는 거에. 나머지 다 수당인데 그거 다 날려버리면은 야근 줄이고 OT 줄이고 잔업 줄이면은 가져가던 거에 이제 60%밖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이거는 해결을 해줘야 돼. 그거 다 깎거라 할 수는 없는 거고 어느 정도 보전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지원을 해줘야죠. 교대제 전환하거나 노동시간 단축하면 지원해줘야 돼요. 서비스 쪽은 영업 규제를 해야 돼요. 백화점 10시부터 8시까지 일하는데 사실 문 여는데 10시부터 8시까지 일하면 그 안에 일하시는 분은 몇 시간 일하겠어요. 그 앞뒤로 2시간씩은 더 하셔야 되거든요. 한두 시간씩은. 그렇죠. 할인마트 가면은 12시까지 일하잖아요. 줄여야죠. 그런 거. 못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뭐 별로 바람직한 것 같지도 않아요. 그리고 꼭 하나 하고 싶은 거 있어요. 편의점 24시간 하잖아요. 거기 알바생들 가서 일하잖아요. 저는 밤에도 필요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나 싶긴 하지만 그거를 못할 수는 없지만 명절에 24시간 다 켜놔야 되나 싶더라고요. 거기 알바하는 분들 명절 세야 될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제 제가 좀 길죠. 조금만 더 할게요. 법으로 어떻게 돼 있는 건 아니고 편의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문을 닫으면은 나중에
그 프랜차이즈 그 본점한테 불이익을 당할 수 있어요. 근데 최소한 명절 때는 그 자영업이잖아요. 그 프랜차이즈 하더라도 이렇게 편의점 운영하시면 자영업인데 자영업자의 핵심은 가격 통제하고 운영 시간 통제, 운영 통제인 건데 가게문 닫을 수 있는 거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 뭐 모르겠어요. 이제 그러면 이제 명절 때 일 못해서 임금 줄어드는 거에 대한 서운함도 있을 건데 그 알바하시는 분들. 근데 최소한 명절 때 하루 이틀은 야간 업무를 못하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대형마트도 문 닫게 해야 돼요 명절 때. 예. 하루 이틀은 거기 일하시는 분들은 명절 못 세는 거잖아요. 필수 업무가 아니거든요. 뭐 교통이나 이런 것처럼 아니면 응급실이나 이런 것처럼 필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좀 규제하거나 알아서 규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법으로 안 하고 사업주들이 그런 식의 노동시간 단축이 하나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야근 수당에 대해서 좀 가세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프랑스에서 하는 방식으로 하는 것은 하나는 이제 연간 노동시간 상한제를 둬요. 그래서 그거 넘으면은 노동부에 신고해야 되고 2번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1600시간이 기본이고 제가 기억이 정확히 안 나는데 1600 몇 시간이 기본이고 200시간 한번 연장할 때 연간 노동시간이 이런 거예요. 노사 합의를 해야 되고 그것도 넘기면 노동부 허락받아야 돼요. 예, 그런 것들을 좀 고민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노사관계를 잘 푸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자율적으로 풀어야지 핵심 그게 가장 법으로 다 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만 요거 하나만 더 말씀드려요. 그래서 노사관계를 풀어야 되는 거고 그래서 해야 되는 게 이제 산별 노조 가야 되는 거고 교섭창구 단일화의 가장 큰 피해는 산별 노조로 못 간다예요. 예, 왜냐하면은 뭐 그 지부 안에 이제 그 복소 노조가 있는 경우 이렇게 투닥투닥하지만 산별 노조가 같이 있는 경우, 산별 노조 지부가 있는 경우에는 거의 뭐 여기서 경쟁할 수 있는 권한 자체가 되게 박탈이 돼 있어요. 지금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에서 타임오프제의 가장 큰 영향도 그거예요. 노조에서 가장 큰 거는 조합비하고 거기 상근할 수 있는 인력이죠. 그거 걷어서 노조가 산별로 올리고 이러는 것들은 그래서 연맹으로 올리고 이러는 것들은 그거 뭐 연맹 잘 되라고 하는 것도 있지만 노조 내에서의 자원 순환인 거예요. 그 정도의 그 조합비라든가 인력을 구비할 수 없는 뭐 중소형세 사업장이라든가 비정규직 문제로 쓰라고 상급 단위 올리는 거거든요. 타임오프 하면서 제일 먼저 막힌 게 상급 단위예요. 한국노총도 연맹 파견자들이 제일 많이 영향을 받았고 민주노총도 그렇게 되죠. 일단 연맹비 자체가 좀 상급 단위 가입비 자체가 좀 줄어들었어요. 납부율이. 그 타임오프의 가장 안 좋은 효과는 저는 그거라고 봐요. 노조 내 자원 순환을 해서 취약계층이라든가 그 미조직계층에 가야 될 부분들을 숨통을 막아버렸어요. 그 이제 지부에서는 자기들이 일단 주니까 자기들 거 먼저 챙겨야 되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이런 것들도 다시 검토를 해야 되는 거죠. 산별 노조로 가려면은 다시 검토를 해야 되고 단협 확대 아까 말씀하셨는데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고용 서비스 방안 그 고용 안전망 강화 방안도 좀 고민을 해야 돼요. 실업 보조는 아까 말씀을 드렸고 직업 훈련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 5배 일본 수준 가면 5배 늘려야 된다고 하는데 고용보험료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중요하지만 저는 국가가 보험료에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험료가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거의 연간 수익이 7, 8조 정도 되거든요. 거기에 정부가 출연하는 돈이 200억밖에 안 돼요. 일본은 실업급여가 나가는데 한국과 비슷한 시스템이거든요. 실업급여가 나가는데 실업급여 받는 거에 3은 정부가 내요. 3은 본인이 내고 4는 기업이 내요. 한국은 노동자가 5내고 사용자가 5내요. 그게 끝이에요. 정부가 출연을 해야 돼요. 어떤 방식으로든 출연을 해야 되고 늘려야 돼요. 당장 육아휴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산전의 휴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실업급여에서 나가는데 이게 초창기에 그것 때문에 100억이 들어왔어요. 근데 그때 이제 아주 사용률이 낮았죠. 지금은 거의 5천원, 4천, 5천원 나가거든요. 그 돈이. 정부 출연이 200억에서 멈췄어요. 그 돈은 들어가야죠. 그건 실업급여가 아니라 고용유지인 거잖아요. 출산 휴가를 가거나 이런 것들. 최소한 5천억이라도 당장 넣어야 돼요. 그 돈은. 그리고 실업급여 나가는 거에 대해서 정부가 일정 부분 부담을 해야 돼요. 두 번째, 노사가 돈 다 내고 있는데 운영은 정부가 해요. 고용보험. 북유럽이나 유럽 쪽에서는 노사정이 함께 운영해요.
노사정이 함께 운영하면서 같이 직업훈련도 해요. 산별 직업훈련도 하고 여러 가지 해요. 그러면 서로 뭐 다른 관계들도 풀 수 있거든요. 지금 같은 방식으로는 예, 결코 고용안정센터 가서 구직을 하겠다. 내지는 이제 거기서 안정적인 실업급여를 받겠다라는 것에 대해서 턱없이 부족하다 정도일 것 같고요. 예, 그 하나 더 말씀드리면은 그런 제가 좀 많이 있는데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린 게 이제 그 기업이 주주 배당을 너무 과도하게 할 경우에 그거를 사회로 환원하거나 아니면 해당 사업장의 노동자한테 환원하는 제도가 있어요. 프랑스에서 지금 그 법을 만들었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난 2년 동안 주주 배당을 5% 했는데 갑자기 올해 30% 한다. 이건 돈이 많이 남았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30%라는 거에 대해서 뭐라 하지 않는데 최소한 그만큼 그러면은 똑같이 노동자에게 주거나 사회보험료로 내라 라는 것들도 제도화하는 거에 대해서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덧붙여서 그 자본 투자 해외 자본을 끌어오면은 고용이 많이 될 거다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런 신화들이 있었죠. 이게 이제 뭐 금융 자본이 아니라 그 직접 투자하는 산업 자본이면 될 거다라고 하는데 근데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게 통계로 나타나요. 한국에서 그 일반 기업들은 주주 배당률이 평균 한 17% 정도 돼요. 영업이익이 한 17% 되는데 그 금융 자본 말고요. 금융 투자 자본 말고 투기 자본 말고 산업 자본으로 들어온 해외 자본은 주주 배당이 최소 34%예요. 돈 벌어서 30-40%는 그냥 주주한테 도는데 그 주주는 다 외국에 있겠죠. 다 주는데 써요. 그러면 그게 재투자 안 되고 분배 안 돼요. 그럼 그렇다 보니까 고용 창출률도 낮아요. 예. 뭐 이런 것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들을 같이 고려해야 된다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바로 다음 토론자로 넘어가겠습니다. 혁신과 통합 상임운영위원이시고요. 전 진보신당 부대표이셨던 박용진 토론자 토론해 주십시오. 예, 2시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 3시 43분 정도가 됐습니다. 4시 전에는 마쳐야 되는 건데 상호 토론 거의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이번 주 일요일 날 혁신과 통합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국민적 제안이죠. 사실상 다른 이제 야권의 정당들과 시민사회 단체에게 혁신과 통합이 지향하는 혁신적 통합정당의 상과 운영 방식 그리고 이후 뭐 정책 일정 이런 것들을 같이 제안을 하는 이제 마지막 그 안을 최종적으로 다듬는 자리입니다. 그 안에 저희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에서 노동 관련 과제, 노동 관련 정책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하고 좀 보충하기 위한 자리로 오늘 이 자리가 마련이 된 거죠. 서울시장 선거 때문에 이렇게 좀 뭐 임박해서 자리를 잡긴 했습니다만 오히려 이제 좋은 타이밍인 것 같다. 타이밍은 좀 좋은 것 같다 이런 생각입니다. 박원순 시장이 시장 당선되고 첫 번째 결제한 게 뭐냐? 매우 관심들이 많았죠. 그 무상급식 5, 6학년까지 전체 확대하는 거였습니다. 되게 좋은 글쎄요 누가 이렇게 어떤 이쁜 공무원이 이렇게 탁 맞게 준비를 해놓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되게 의미 있는 일이었다고 봅니다. 서울시장 바뀌니까 이거부터 한다라고 하는 거죠. 국민들이 바라고 시민들이 원하는 걸 한다는 거죠. 저는 혁신과 통합에서 그 민주진보 통합정당 혹은 혁신적 통합정당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른바 그동안의 개혁진영, 개혁민주진영, 참여정부, 국민의 정부로 표현됐던 그 정치 세력과 또 이 두 번의 정권을 이제 맡았었던 세력과 늘 경쟁 관계에 있었던 진보 진영이 함께 한다면 이렇게 달라질 거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등장하고 첫 번째 결제가 무상급식의 확대였던 것처럼 우리가 함께하는 그 혁신적 통합정당이 집권을 하게 되면 무엇부터 할 거냐라고 하는 이런 우선 과제를 좀 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를 이른바 진보정치 진영에서 이쪽 혁신과 통합에 함께하고 있는 복지국가 진보정치연대가 이 자리를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말씀부터 드릴 건데요. 그 문재인 그 노무현재단 이사장 지금 뭐 대권 주자 후보 반열에도 올라 있고요. 또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분이긴 한데 그 뭐 사석이긴 했습니다만 문재인 이사장하고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되게 솔직하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몰랐다는 거예요. 노동 정책에 대해서 진짜 몰랐고 나나 노무현 대통령이나 87년 6월 항쟁부터 90년 초반까지 뭐 이렇게 부산 경남 지역에 노동쟁의가 벌어지면 노동자들의 편을 들은 법률적 지원을 했었고 이런 뭐 그 노조의 고문 변호사 역할을 하기는 했지만 실제 잘 몰랐다. 그리고 국정 우선 과제 순위에서 노동 과제, 고용 과제는 상당히 후순위였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걸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면서 그러면서 또 이제 뼈 아픈 건 뭐냐면 이 노동 정책과 관련해서 좀 이렇게 뭐 조금 이렇게 유연하게 다시 말해서 노동자들에게 유리하게 뭘 좀 만들어 보려고 그러면 그 한나라당에서 들고 일어나 가지고 저 좌파 정권 이러고 이제 때려잡더라는 거죠. 그러면 민주노동당에서 또 칼 들고 나타나서 이거밖에 못하냐고 그러면서 을러대더라는 거예요. 좌로부터 우로부터 다 공격받아서 아주 그 정권 내내 시달렸다는 거고 그래서 그 노무현재단에서 일하는 분들의 많은 분들이 그 통합정당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집권이 불가능할 뿐더러 그 문재인 그 이사장이 대통령 후보로 출마할 가능성은 제로다는 거예요. 그거를 지긋지긋하게 느꼈기 때문에 그 이른바 뭐 운이 좋아서 민주진영, 개혁진영이 단독으로 다시 한번 이제 집권을 하게 된다 하더라도 대통령으로 나설 가능성은 없다. 왜냐하면 여전히 진보파가 노동파가 왼쪽에서 자리 잡아서 공격할 거기 때문에 그 개혁 정권을 그런 상황은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일단 우리 개혁 정치 세력들에게 이제 드리는 말씀인데요. 노동 없는 민주주의, 노동 없는 정당 정치의 허약함이 어느 정도냐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안철수 바람에 대해서 사람들은 중간층이라고 얘기하는데 좀 다릅니다. 그 20대든 30대든 40대든요. 그들이 갖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불안과 공포, 불만 이런 것들이 어디서 오겠어요. 고용 문제이고요. 노동 문제이고요. 자기의 생존의 문제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이거를 뭐 단순하게 말하기 좋아서 중간층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씨가 나타나서 이런 어떤 그 정당 정치를 한 방에 흔들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대한민국의 그 정당 정치가 노동에 관련된 그 의제에 대해서 상당히 소홀하고 무관심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자들이 정치에 관심이 없고 정치에 관심이 없다 보니까 투표율은 하락하고 투표율은 심지어 그래서 총선에서 45%를 왔다 갔다 하는 이번에 있었던 보궐선거의 투표율만큼도 되지 못하는 이런 상황까지 이제 치달아간 거죠.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정당과 정치권이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방식이 뭐예요? 지역입니다. 지역, 학연, 혈연 이런 식으로 그 이제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노동자들이 자기 이익을 중심으로 이제 그 정치에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라 계급적 이익이 아니라 지역적인 이해관계, 학연, 혈연을 중심으로 한 이해관계 이렇게 가면서 정치 자체가 왜곡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뭐 안철수 한 방, 뭐 박원순 한 방에 호들갑을 떨고 놀래고 뭐 정당 정치 붕괴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는 그럴 일이 아니라고 봅니다. 평상시에 그 노동 의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 것은 이제 이런 정당 정치의 문제점, 노동 없는 민주주의의 허약함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이런 체제가 값비싼 대가를 치르는 사회적 갈등을 또 그 유발하고 전혀 그런 사회적 갈등에 대해서 조정의 기능을 정당 정치가 갖지 못하는 이런 암울한 상태로까지 갈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진보 정당이 나타났을 때 이런 부분을 좀 많이 그 좀 해소하고 간극을 메워주리라고 기대를 했는데 진보 정당은 여러 선거제도의 문제점도 있고 자체적인 어떤 그 한계도 노정하면서 노동 의제를 이제 선도적으로 제기하는 역할만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것을 실질적으로 변환시켜내고 점진적인 변화로라도 이제 끌어내기 위한 노력들을 이런 노력들을 이제 제대로 해내지 못해서 일정한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래서 저는 개혁 정치 세력에게는 실질적 변화를 약속하고 그에 따른 정치적 지지를
획득하고 이걸 서로 맞바꾸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건 이런 혁신적 통합정당이 집권을 했을 때 혹은 집권을 예비했을 때 이런 구체적인 변화를 이렇게 끌어내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것을 약속을 실천해서 신뢰를 보여주는 거다. 그래야 노동 대중이 정치를 자기의 계급적 이해와 이제 상관관계를 맺어가면서 이해를 하게 될 것이고, 복지가 그렇잖아요. 복지를 체험하면 다시 그것을 이게 역진하기는 불가능한 것처럼 정치에 있어서 노동의제를 단지 말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렇게 변화시켜내는 걸 보여주면 노동 대중이 변화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 상황인식은 진보 진영이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 노무현 정부 시절 예를 들면 민주노동당이 원내 진출했습니다만 그 참여정부 열린우리당과 그 경쟁적 관계를 설정했죠.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그 선명성 경쟁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두고 정당 정치, 국회 정치를 펴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우리 김유선 소장님도 말씀하시고 홍원표 연구원도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 그 이제 비정규직 관련해서 기간제를 놓고서 사용사유 제한이냐, 기간의 제한이냐 이런 걸 놓고서 서로 이제 하면서 이제 이런 식으로 간 거죠. 그때 우리가 100% 우리 주장만을 관철하려고 관철도 안 돼요. 100% 우리 얘기만 하고 열린우리당과 참여정부에게 일정한 그 한계와 짐을 정확하게 규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잘 몰랐다고 얘기하잖아요. 잘 몰랐으면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부족해지고 이렇게 끌어가려고 하는, 이게 좀 그 작지만 우리의 100%는 아니지만 50% 60%라도 변화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좀 했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진보 진영이 이번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도 노동현안 의제를 어떻게 제출하고 협의하고 조율해 나갈 것이냐를 좀 우선해서 고민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1차적으로 통합정당에서 연립정부를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그도 안 되면 일단 어떠한 노동현안을 우선해서 처리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국민적인 협약 만들어낼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안드리는 것은 우선적으로 그 내년 이제 대선에서 수권정당을 지향하는 혁신적 통합정당은 오늘 이 토론 자리에서 제출된 여러 가지 안이 있습니다. 그런 안들을 저는 한꺼번에 다 원샷을 해결할 수 없다고 봐요. 그래서 그 정하자, 뭐 5대 현안이든 3대 현안이든 그 우선 현안 과제를 정하고 그것을 내년 총선 전에 이번 그 혁신적 통합정당이 출범할 때 국민들 앞에 내놓고 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해서 통합정당에 결합하지 않는 진보정당들과도 국민적 협약을 맺고 그걸 바탕으로 뭐 후보 조정을 하든 뭐를 하든 같이 좀 했으면 좋겠다는 거고요. 19대 원구성을 끝내고 나면 이 3대 현안 혹은 5대 우선 현안 과제에 대해서 입법 발의하자는 겁니다. 아까 뭐 우리 홍원표 연구원 같은 경우는 입법 발의가 중요한 게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지만 저는 국민들 앞에 보여줘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걸 언제까지 해결하느냐? 대선 전에 해결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 대통령 선거 이전에 우리 국민들이 우리 노동 대중들이 이런 신뢰를 갖고 대통령 선거에 결합하고 또 이를 바탕으로 해서 이 정부가 실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성공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기본이 될 거라고 보고요. 그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지난 개혁 정권 시절에서의 한계를 극복하고 노동조직의 복지국가로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마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거의 4시 정도 됐습니다. 원래는 발제하시고 토론하신 다음에 오늘 여기 오신 분들하고도 이제 좀 자유 토론을 좀 했으면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는데 지금 시간의 제약상 그것은 뭐 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나오신 뭐 발제하신 분이나 토론자분들께서 너무나 아주 준비도 잘하셨고 많은 얘기를 아주 밀도 있게 해주셔가지고 상당히 유익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혁신적 통합정당 노동정책 어디서부터 시작할 것인가? 네, 혁신과 통합이 주최하고 복지국가 진보정치가 주관한 오늘의 토론회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